안녕하세요, 여러분. 넷달바입니다. 왜 그들만 부자가 되는가? 이제 이 책도 딱 2개 챕터 남았네요. 지금까지는 주로 나쁜 돈으로 인한 화폐량의 무한 팽창, 그리고 이것들이 만들어내는 수많은 부작용들을 다뤘다면, 오늘 중점적으로 다룰 내용은 왕의 시장에 대한 개입, 그리고 그로 인해 우리의 자유라는 가치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나요? 그래, 베이스는 자본주의 시장 경제로 깔은 다음에 시장이 뭔가 잘못할 때마다 정부가 나서서 좀 교통 정리하면 되는 거 아니야? 어차피 시장이 혼자서 알아서 작동할 수는 없잖아. 누군가는 나서서 바로 잡아야지. 이처럼 많은 분들께서는 적절한 정부의 개입, 여기서 적절한 이 단어가 뭘 뜻하는지는 다 생각이 다르시겠지만, 이런 개념을 상식처럼 여기고 있는데요. 이번 챕터는 이 상식에 대해 날카로운 질문을 던집니다. 특히 개입이라는 것의 본질은 무엇인지, 한 번 시작된 개입은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는지, 이것이 왜 사회주의로 가는 길인지에 대해 논증하는데요. 그 얘기의 시작은 미제스가 수정 자본주의에 대해서 했던 말로 시작을 합니다. 오늘 특별히 모셔온 분이 있습니다. 우리 헬창 형님께서 너무 입이 거치셔서 불편하다는 구독자분들의 요청을 받아들여 헬창 형님의 남매분을 모셔왔습니다. 물론 형님도 옆에서 그냥 가만히 계시지는 않을 것 같으니까 너무 섭섭해하지는 마시고요. 그럼 바로 오늘의 내용 시작해 보겠습니다. 미제스가 딱 잘라 말했어. 소위 말하는 수정 자본주의? 그딴 건 애초부터 존재할 수도 없고 말도 안 되는 넌센스라고. 근데 웃긴 건 뭐냐? 사람들은 이걸 존나게 신봉해. 잠깐만요. 지금은 형님 차례가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마이크 다른 분께 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희 오빠가 하도 입이 거칠어서 불편하시다는 분들이 계셔서 보다 순한 맛을 원하시는 분들을 위해 제가 대신 왔습니다. 앞으로는 오빠가 조금 거칠게 얘기한 부분들을 제가 좀 더 부드럽고 이해하기 쉽게 정리해 드릴게요. 미제스라는 경제학자가 이런 말을 했어요. 사람들이 흔히 말하는 수정 자본주의. 그러니까 사회주의와 자본주의 사이에 어떤 중간 지점이 있다는 생각은 사실 처음부터 성립할 수 없는 개념이라는 거죠. 그런데 왜 많은 사람들이 이걸 당연하게 믿게 되었을까요? 그건 사실 오랫동안 정부가 교육과 미디어를 통해 계속해서 중간이 좋다고 강조해왔기 때문이에요. 사실 처음 듣기엔 되게 합리적으로 느껴지죠? A와 B가 완전히 반대되는 극단적인 개념이라면 어느 한쪽만 선택하지 말고 서로의 장점만 가져오고 단점은 없애자고 하는 게 말이죠. 또 이런 얘기를 하면 마치 유연하고 현명해 보이기도 해요. 반대로 A 아니면 B 둘 중 하나가 맞다고 얘기하면 왜 그렇게 극단적이냐며 비판하기도 쉽고요. 하지만 현실은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아요. 물과 기름처럼 본래 성질이 전혀 다른 두 가지를 섞으면 어떻게 될까요? 아무리 노력해도 결국 제대로 섞일 수가 없죠. 어설프게 섞으려다가 오히려 더 큰 문제가 생기기도 하고요. 이번 챕터에서는 국가가 경제에 개입하기 시작하면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지, 그 개입의 끝에는 과연 무엇이 있는지, 그리고 이른바 수정 자본주의라는 이상적인 중간점이 과연 현실적으로 존재할 수 있는지 한번 차근차근 살펴보겠습니다. 국가가 시장에 개입하거나 더 나아가서 아예 국가가 모든 것을 직접 운영하게 되면 결국 좋지 않은 결과가 나타난다는 걸 우리는 이미 경험으로 잘 알고 있죠? 멀리 갈 것도 없어요. 우리나라의 예를 들면 타다라는 서비스가 정치적 로비나 정부의 과도한 규제 때문에 결국 무너져버린 사례만 봐도 쉽게 이해가 될 거예요. 정부의 개입이 항상 좋은 결과로 이어지지는 않는다는 걸 우리 모두 이미 피부로 겪은 셈이죠.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하다고 여기는 분야들, 바로 화폐, 의료, 교육, 에너지 같은 것들이죠. 이 분야들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바로 국가가 직접 운영하거나 그게 아니라면 국가가 아주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분야라는 점이에요. 이쯤 되면 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나요? 왜 우리는 유독 이런 분야들에 대해서만큼은 정부의 개입을 당연하게 여기고 심지어 질문조차 던지지 않는 걸까요? 물론 우리가 어릴 때부터 받아온 교육이나 미디어를 통해 자연스럽게
머릿속에 들어온 가치들이 있죠. 가령 교육은 모두가 평등하게 받아야 한다라든지 모든 생명은 소중하다 같은 것들이요. 물론 이건 정말 중요하고 소중한 가치들이에요. 그런데 그 소중한 가치들과 이 분야는 반드시 국가가 운영해야만 해라는 생각이 과연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혹은 국가가 시장보다 더 잘할 수 있다는 믿음이 과연 옳은 건지 한번 깊이 생각해보면 대개는 선뜻 대답하기가 어려워질 거예요. 왜냐하면 둘 사이에 당연한 연결고리가 없기 때문이죠. 어쩌면 지금까지 우리가 자연스럽게 믿고 있던 것들에 대해서 조금 더 질문을 던져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우리가 흔히 쓰는 개입이라는 단어부터 한번 자세히 들여다볼까요? 우리가 보통 국가의 개입이라고 하면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죠? 시장에서 어리숙한 사람들이 벌이는 잘못된 일들을 정부가 나서서 올바른 방향으로 교정해주는 역할 정도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조금 더 솔직하게 말하자면요. 국가가 개입한다는 건 사실상 개인들이 스스로의 목표를 자유롭게 이루도록 내버려 두지 않고 대신 국가나 정치인이 정해놓은 목표를 사람들에게 강제로 따르도록 만드는 거라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이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물리적인 위협과 폭력을 사용하는 거죠. 이 말이 너무 과한 것 같다고요? 그럼 지금 당장 세금 내기를 거부해보세요. 아마 얼마 지나지 않아 여러분 앞으로는 수많은 독촉장들이 날아올 거고 심하면 정말로 철창 신세를 지게 될지도 몰라요. 조금 무섭죠? 그런데 진짜 더 큰 문제는 이런 국가의 강압이 딱 한 번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점이에요. 국가가 시장에 개입하면 항상 부작용이 생기거든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부작용은 국가가 또다시 개입해야 할 이유를 만들어줍니다. 쉽게 말해서 정치인이 지금 개입하는 이유는 결국 그 이전에 했던 개입 때문이라는 거죠. 이렇게 개입은 또 다른 개입을 낳고 끊임없는 악순환을 만들어냅니다. 그러다 보니 정치인들은 본인들의 존재 이유를 정당화하기 위해 계속해서 무언가를 해야만 하는 상태에 놓이게 돼요. This is one of my pet peeves about like all these like corporate R&D departments is that almost always you have somebody in charge of that R&D department that needs to justify why that lab exists and why their job is important. So they love press releases and they will deceive the hell out of any reporter and make their achievements sound like it's way more than it is. 그리고 스스로가 무언가를 하면 사회와 경제가 자신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변화될 수 있다는 믿음, 그리고 실제로 그런 힘이 있다는 환상을 계속해서 사람들에게 심어주게 되죠. Oh, we did this, and it's so incredible and it's going to change everything. Yeah, they're just justifying their jobs. 이런 믿음이 대중들에게 잘 먹혀들면 결국 개입주의라는 개념 자체가 정당성을 얻는데 아주 강력한 논리가 되어버려요. 바로 우리가 아까 처음에 이야기했던 수정 자본주의가 가능한 것처럼 느껴지는 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죠. 자자자, 잠깐만. 내가 지금 조용히 듣고 있으려 했는데 이 부분은 내가 꼭 한마디 해야겠다. 이른바 수정 자본주의란 게 뭔지 잘 봐봐. 사회주의처럼 모든 걸 국가가 직접 소유하는 건 너무 극단적이니까 기본은 자유시장 자본주의로 깔아놓고 거기서 생기는 부작용만 살짝살짝 정부가 손대서 해결하면 된다는 거잖아. 이거 진짜 정치인들한테는 개꿀 같은 비즈니스 모델이거든. 시장에서 알아서 돌아가게 놔뒀다가 원하는 결과가 안 나오잖아? 그럼 곧바로 이거 봐. 시장 실패했지? 자, 우리가 나설 차례다 이러면서 나오는 거야. 완전 꽃놀이 패지. 아, 이게 진짜 말이 된다고 느껴지냐? 그럼 축하한다. 아주 국가가 원하는 대로 교육을 잘 받았다고 칭찬받아도 돼. 이제 이 어처구니 없는 논리를 확실히 깨부숴 볼 테니까 지난번부터 계속 얘기해온 그 가상의 나라 예시를 다시 가져와 보자고. 미리 스포하자면 개입의 결과는 정말 처참해진다. 잘 들어봐라. 가상의 나라가 갑자기 무슨 일이 터졌냐면 말이야. 어느 날 역병이 돌아서 젖소들이 죄다 폐사해버린 거야. 덕분에 우유 공급량이 개박살이 났겠지. 당연히 수요보다 공급이 부족하니까 가격이 확 뛰어버렸어. 그럼 사람들은 어떻게 했겠냐? 당연히 왕한테 찾아가서 난리치기 시작한 거지. 이게 뭐 하는 짓입니까? 왕이시여, 우유가 너무 비싸서 못 사 먹겠습니다. 왕은 이 상황을 보니까 민심을 잡으려고 안달이 나지. 뭐 민심을 잡는다는 것보다는 솔직히 표 얻고 인기 좀 끌려고 환장한 거야. 그래서 왕은 결국 특단의 칙령을 내렸지. 오늘부로 우유 리터의 가격은 절대로 2,000원을 넘겨선 안 된다. 그래, 소위 가격 통제라는 걸 시작한 거야. 백성들 반응은 어땠겠어?
당연히 환호했지. 가격 떨어지니까 당장 좋잖아. 근데 반대로 울상짓는 사람들이 있어. 누구겠냐? 젖소 키우던 농가들이야. 생각해봐. 소는 줄었지, 우유 생산은 줄었지, 거기다가 가격까지 정부가 막아버렸으니까 농가들 입장에선 도저히 장사가 안 되는 거지. 아마 여기서 또 누군가는 이럴지도 몰라. 아니 소 절반이나 폐사했으면 들어가는 돈도 절반으로 줄지 않겠냐고. 이런 소리 하는 사람은 진짜 조그마한 구멍가게도 한번 안 해본 사람이야. 실제로 먹고 사는 일은 해본 적 없는 정치인이나 지식인 같은 양반들이나 할 수 있는 얘기지. 장사라면 고정비라는 게 있잖아. 말 그대로 고정비. 소가 100마리든 50마리든 아니면 아예 없든 무조건 나가는 비용이라는 거야. 농가들은 가격을 오히려 올려받아야 그나마 생존할 수 있었던 거지. 근데 정부가 막아버렸잖아. 그럼 이제 농가들 중에서 진짜 돈 많고 여유 있는 극소수 말고는 전부 못 버티고 나가 떨어지게 돼. 결국 우유 생산량은 더 줄어들고 당연히 우유는 더더욱 희소해지겠지. 근데 이 상황 보고 왕은 가격 통제를 중단했을까? 아니지. 말했잖아. 개입이 또 다른 개입을 부른다고. 이번엔 뭐까지 했냐면 아예 국민들 한 명당 소비할 수 있는 우유량까지 제한하기 시작한 거야. 물론 명분은 그럴듯해. 이 국가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우유는 사치품이니 소비를 줄여야 합니다. 경제 상황이 심각합니다. 등등 온갖 이유를 갖다 붙이겠지. 그래도 백성들 불만이 해결됐냐고? 절대 아니야. 이번엔 사람들이 왕 궁전 앞으로 가서 시위하기 시작해. 우리 애들 먹일 우유가 없어요. 왕이시여, 빨리 이 문제 해결하세요. 이렇게 난리가 난 거야. 그럼 왕이 또 뭘 하겠어? 또 미친 개입을 하지. 이제부터 소 도축 금지. 어기면 엄벌에 처한다. 그리고 너희 농부들 우유 절대로 가족한테 먹이지 마라. 국가가 관리한다. 소 키우는 즉시 시장에 싸게 내놓지 않으면 우리가 알아서 압수해 간다. 이러면서 또 압박하는 거야.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냐고. 다 망하지. 이게 바로 시장에 국가가 개입하면 어떤 개판이 벌어지는지 아주 제대로 보여주는 사례야. 이게 끝도 없이 반복되는 거야. 이래도 수정 자본주의가 말이 된다고 믿냐? 이래도 국가가 개입하는 게 최선이라고 생각하냐? 생각 좀 해봐라. 이게 진짜로 돌아가는 현실이라고. 아 진짜. 오빠가 무슨 말을 해도 왜 꼭 그렇게 거칠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좀 고상하게 말하면 입에 가시 돋나? 아무튼 여러분, 상황은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왕이 그렇게 무리수를 두며 특단의 조치를 몇 번이나 내렸는데도 문제가 해결되기는커녕 오히려 더 심각해지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농가들은 우유를 생산할수록 오히려 손해를 보는 구조가 됐으니까요. 인건비, 전기요금, 농기구 임대료 같은 필수적인 비용이 정부가 정해준 판매가보다 훨씬 높아요. 이 상황에서 농가들이 왕의 명령을 어기지 않고 살아남기 위해 할 수 있는 게 뭘까요? 말도 안 되지만 그냥 소들이 빨리 죽기만을 기다리는 거예요. 아니, 기다리는 정도가 아니라 건강한 소들이 빨리 병들기를 기도하는 수준까지 간다고요. 그래야 이 지긋지긋한 손해보는 일을 그만두고 다른 일을 시작할 수 있으니까요. 이렇게 되니까 당연히 우유 공급량은 점점 바닥을 치게 되고 그 와중에 시장엔 이상한 소문까지 퍼져요. 누가 퍼뜨렸는지는 모르지만 농가들이 우유값을 더 올려받으려고 소들을 몰래 독살한다는 거죠. 편법 거래를 충분히 의심할 만한 정황입니다. 사람들은 당연히 더 불안해지고 왕에게 항의하는 목소리는 더더욱 커져갑니다. 왕은 또 인기 관리에 나서야겠죠? 그래서 이번엔 농가들을 전부 불러 모아놓고 이렇게 묻는 거예요. 도대체 뭐가 문제길래 그렇게 적자라고 난리냐? 농가들이 하나하나 인건비, 에너지 요금, 장비 임대료를 보여주며 하소연하니까 왕은 또 새로운 해결책을 내놓죠. 이번에는 아예 노동시장, 에너지시장, 장비 임대 시장까지 전부 개입해 버리겠다고 선언합니다. 좋다. 시급은 얼마 이상 못 주고 전기요금도 얼마 이상 못 받고 농기구도 얼마 이상은 임대료를 받으면 안 된다고 명령을 내려버린 거예요. 이 간담회를 끝내고 농가들은 환호하며 집으로 돌아갔겠죠? 근데 다음 날부터 현실은 더 비참해져요. 왕이 정해준 그 시급으로는 아무도 일하려고 하지 않고 그 에너지 요금으로는 전기를 제공할 회사도 없고 농기구 회사에서도 전화가 와서 그 돈으로는 절대 빌려줄 수 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가격을 강제로 통제하면 이런 무서운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결국 농가들은 하나둘씩 폐업하고 소들이 뛰어놀던 초원은 점점 황폐해져요. 왕은 그걸 보고 분노해서 더 무시무시한 법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한번 소 키우기 시작했으면 몇 년간 절대 못 그만둔다. 농기구를 한번 빌려줬으면 농가가 폐업할 때까지 영원히 빌려줘야 한다. 심지어
2년에 한 번. 임대료는 절대 5% 이상 올리지 못한다는 식의 말도 안 되는 법까지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끝없는 개입의 연쇄작용이 뭘 의미하는지 눈치채셨나요? 우유 가격 통제에서 시작된 이 개입이 결국 모든 재화와 서비스의 가격을 정부가 전부 통제하는 지경까지 가고 있다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도착한 곳은 어디일까요? 네, 바로 사회주의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내가 이런 얘기를 안 하려고 했는데 얘가 너무 부드럽게 돌려 말하니까 사람들이 정신 못 차리는 것 같아 내가 끼어들 수밖에 없네. 아니, 이럴 거면 왕이 처음부터 우유 생산부터 가격, 유통, 누구한테 얼마큼 줄지까지 다 정해버리는 게 더 빠르지 않냐? 그래, 그게 바로 국유화라는 건데 이미 앞에서 죽도록 설명한 그 끔찍한 결과를 그대로 불러온다는 거야. 그런 세상이 없을 것 같다고? 야, 통일 전 동독을 떠올려봐. 거기서 어떻게 살았는지 조금만 공부하면 답 나오지 않아? 심지어 북한만 봐도 충분히 알 수 있는 얘기 아니야? 사회주의라는 게 어떻게 돌아가는지 궁금하면 당장 휴가 때 북한에 가보라니까. 정확히 말하자면 사회주의가 왜 절대 제대로 작동할 수 없는지 직접 피부로 느끼고 공부하게 될 테니까. 사회주의가 왜 작동할 수 없는지 진짜 간단하니까 꼭 기억해둬. 사회주의 체제에서는 사유재산도 없고 시장 가격도 존재하지 않아. 사유재산도 없고 시장 가격도 존재하지 않아. 미제스가 이걸 자기 책에서 끝내주게 잘 설명했거든. 시장 가격이란 게 없으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 계산기 두드려 보는 거 자체가 불가능해진다는 거야. 그냥 얼핏 보면 뭐 대단한 일인가 싶겠지만 경제가 제대로 굴러가려면 계산기를 두드리는 그 작은 일이 엄청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봐. 어떤 사업을 했는데 이익이 난다? 그건 들어간 비용보다 시장에서 평가하는 가치가 더 크다는 뜻이잖아. 다시 말해 자원이 제대로 쓰였다는 신호지. 자원이 제대로 쓰였다는 신호지. 반대로 손해가 난다는 건 뭐겠냐? 자원을 잘못 썼다? 이걸 생산하느니 차라리 다른 걸 만드는 게 더 낫다는 분명한 신호라는 거지. 근데 사회주의 국가에서는 이게 아예 불가능해. 왜냐고? 그래서 토어제는 없었어야 되는 정책이었는데 박원순 시장이 지정해놓고 그 다음에 해지할 줄 알았던 오세훈 시장이 안 하다가 4년 동안 끌고 갔던 의미도 너무너무 모르겠고 이제 와서 또 이렇게 재건축 아파트만 빼고 해주는 건 또 더더더 모르겠고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핀셋으로 해제하는데 요번에 해제 안 되신 분들은 또 그럼 무슨 죄냐 계속 너네는 그렇게 살으라는 뜻인지. 사유재산이 없고 생산수단을 전부 국가가 갖고 있으니까 당연히 시장 가격도 존재할 수가 없는 거고 가격이 없으면 생산에 필요한 재료가 얼마인지 모르게 돼. 대체 연필 하나 만드는데 흑연 얼마, 나무 얼마, 고무 얼마 들어가는지 이거 생산하는 것 자체가 이득인지 손해인지 도무지 알 수가 없는 상황이 된다고. 그러면 어떻게 되겠냐? 당연히 남는 건 오로지 왕의 기분, 왕의 변덕에 의한 결정밖에 없다는 거지. 쓰나미가 언제까지 갈지 약간 의문이긴 해요. 왜 의문이냐? 엊그제 오세훈 시장께서 시장이 너무 뜨거우면 다시 할 수도 있다 이러셨거든요. 이거 장난치는 것도 아니고 한 달도 안 됐거든요. 아직 한 달도 안 됐는데 이거 좀 하다 보니까 또 이러네 그러면서 갑자기 지정한다. 이거 무슨 장난치는 것도 아니고 대부분 사람들 아시잖아요. 대선에 나갈 수 있으니까 풀어섰다가 대선은 못 나갈 수도 있는 거 아니야? 이러면서 지금 다시 건다는 얘기가 있어요. 지난 한 달은 서울시장이 아니셨는데 다시 서울시장 모드로 돌아왔다고 말하는 사람도 꽤 많이 봤습니다. 맞는 것 같아요. 제가 봐도. 사장님 예상대로 진짜 그렇게 되면 이거 진짜 너무한 거 아닙니까? 우리나라 정치인들 항상 너무하잖아요. 특히 서희탄남 586으로 가니까 이건 뭐 나라 백성 아무 관심 없고요. 그냥 자기들 자리 걱정만 하시는 것 같아요. 시장 대신 왕 혼자 모든 걸 결정하는 거야. 이게 얼마나 무섭고 어처구니 없는 일인지 대체 이 얘기를 왜 아무도 안 하는지 모르겠네. 알았다고. 이제 내가 얘기할 테니까 좀 가만히 있어. 자, 이 암울한 상황을 어떻게 하면 바꿀 수 있을까요? 해결 방법은 정말 간단해요. 타임머신을 타고 왕이 우유 가격 통제를 하기 전 상황으로 다시 돌아가면 돼요. 이번에는 왕이 고민하고 있겠죠. 그때 제야의 고수, 즉 시장의 전문가들이 해주는 조언을 들어야 합니다. 이 상황에서 재빠르게 재정을 투입하거나 칙령을 내려서 우유 가격을 통제하거나 하는 행동을 하면 절대 안 된다고 말이죠. 대신 시장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도록 기다려야 해요. 물론 왕은 속이 터지겠죠. 뭐? 내가 아무것도 안 하라고? 그럼 내가 왕 맞아? 왕이면 뭔가 해야 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답답할 거예요. 일단 토어제는 서울시에서 마음대로 그냥 폭력으로 했다 안 했다 또 해도 이상하지 않아요. 사람들 분위기 보다가 뭔가 분위기가 이상하면 또 해도 이상하지 않더라. 하지만 여기서 개입하고 싶은 욕구를 잠시만 꾹 참아야 해요. 왜일까요? 우유가 갑자기 부족해지고 비싸진 건 역병 때문이에요. 이건 일시적인 현상이고
당연히 가격은 그 부족함을 나타내는 자연스러운 신호입니다. 부족함을 나타내는 자연스러운 신호입니다. 비싸진 우유 가격은 사람들에게 지금 우유가 많이 부족해 라는 걸 분명히 알려주고 있어요. 당연히 이 시기는 누구에게나 불편하고 힘들 수 있죠. 특히 질투심이 많은 사람들에겐 더더욱요. 아니, 내가 이런 가격 주고 우유를 사야 한다고? 이거 폭리 아니야? 하는 생각이 들 테니까요. 집을 가진 사람들이 돈을 버는 거에 대한 배아픔에서 나온 정책이에요. 집값이 오르니 제대로 된 정책을 못 만들고 제대로 된 정책을 못 만들고 사람들 마음 달래기에 바쁘니까 집값은 더 오르고 이런 악순환이에요. 하지만 조금만 참으면 시장은 스스로 균형을 찾아갑니다. 우유 농가들이 높은 가격을 보고 무슨 생각을 할까요? 아, 우유가 이렇게 비싸졌으니 빨리 생산량을 늘려야겠네 하고 더 많은 소를 키우기 시작하겠죠. 그리고 사과를 키우던 농가도 이 소식을 듣고 어라? 우유가 이렇게 잘 팔려 하면서 사과 농사 일부를 접고 젖소를 키우기 시작합니다. 소비자들이 많이 찾는 것 같아요. 추석이 다가오면서 밀려드는 주문에 농부의 손은 바쁘게 움직이지만 반갑지만은 않습니다. 샤인머스켓 인기에 전국적으로 재배 면적이 크게 늘면서 프리미엄 과일이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시장 가격이 하락했기 때문입니다. 또 과도한 경쟁으로 밀식 재배와 과다 착화 등에 따른 품질 저하도 발생해 소비자 수요가 다른 과일로 분산되는 상황. 이를 극복하기 위해 일부 농가는 포도 연구원을 결성해 고품질 샤인머스켓을 생산하고 신품종 개발 모색에 나섰습니다. 상품 좋은 품질 만들기 위해서 항상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해가지고 경쟁에서 살아남을 거라 저는 생각합니다. 다른 시장 참여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젖소 사육에 쓰이는 장비나 기술을 공급하는 사람들이 빠르게 움직이면서 효율적이고 저렴하게 우유를 생산할 수 있는 방법을 개발하기 시작합니다. 결국 우유 생산이 폭발적으로 늘어나겠죠? 그뿐인가요? 소비자들도 높은 가격을 보고 소비를 줄이기 시작해요. 우유 대신 다른 음료나 대체제로 눈을 돌리면서 수요도 자연스럽게 줄어듭니다. 그럼 우유 가격은 점점 떨어지고 다시 안정적인 균형점을 찾아가겠죠. 심지어 이전보다 더 낮아질 수도 있어요. 가격이라는 건 이렇게 시장에서의 수요와 공급을 연결해주는 중요한 신호입니다. 왕이 가격 통제라는 덫만 치우면 시장은 알아서 이 왜곡을 수정합니다. 개입이라는 건 오히려 문제를 심각하게 만들 뿐이에요. 그럼 그 아파트는 재건축하는데 비용이 얼마나 들까요? 3억만 들이면 된다고요. 3억 원어치 콘크리트와 철근을 부으면 새 아파트가 된다고요. 그거는 부산에서 지어도 그렇고 강릉에서 지어도 그렇고 시골에서 지어도 그렇고 서울에서 지어도 그래요. 그러면 아파트를 새 걸로 만드는 원가는 전국에 어디 가나 3억 원이라고요. 그러면 새 걸로 짓기만 하면 20억이 되는 아파트는 지금 그 지역에 있는 낡은 아파트는 한 채에 얼마가 거래돼야 정상일까요? 17억에 거래돼야 정상이에요. 그런데 지금 재건축 대상 아파트들은 12억, 11억, 10억 이렇게 거래되고 있다고요. 왜 그렇게 거래되고 있을까요? 한참 남았다고 생각해요. 언제 재건축이 될지 모르고 영원히 안 될지도 몰라. 지금 정부 분위기 봐라. 저 되겠니 저거? 그 디스카운트가 쌓여 있어서 12억에 거래되는 거라고요. 그런데 재건축 활성화하겠습니다. 재건축 허용하겠습니다 하는 순간 그 아파트는 얼마가 될까요? 17억이 되겠죠. 17억이 되는 거예요. 바로 되죠. 그러니 정부에서 재건축 활성화를 못 하는 거예요. 재건축 활성화 하겠다고 하는 순간 막 가격이 이렇게 뛰니까. 아, 그러면 아파트 집 지수가 뛰는구나. 그런데 가만히 봐요. 이게 아파트 값이 뛴 겁니까? 원래 17억에 거래돼야 되는 아파트가 몰려있던 거죠. 재건축 규제에 따라서 12억에 거래되고 있던 것이 정책이 바뀌는 순간 제자리 돌아온 거예요. 이걸 올랐다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라고요. 그런데 신문에서는 자고 나니 2억씩 뛴다 뭐 이런 자극적이야. 제자리 간 거니까. 그걸 공무원도 알고 다 아는데 다들 자고 나면 2억씩 3억씩 뛴다고 하니까 도대체 정부 뭐 하고 있냐. 내 이제 막 풀면 안 된다고 그랬지. 그러니 다시 묻고. 아, 이거 만약 풀면은 자고 나면 1억이 문제가 아니라 만약에 12억짜리가 있다면은 자고 나면 5억도 뛸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거죠. 그런 거니까 눌려 있는 것은 일단 정상화 시켜주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시장의 원리로 돌아가면서 알아서 지어준다고요. 스프링 더 눌릴수록 더 풀기 어려울 것 같은데. 시장의 자유를 억압하는 데다가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비효율적입니다. 이제 이해가 가시나요? 좋은 돈, 그리고 자유로운 시장이야말로 왕이 함부로 흔들어서는 안 될 진짜 핵심이라는 걸요. 이처럼 자유시장에서는 기업가들이 한정된 자원과 자본재를 가지고 끊임없이 경쟁을 벌이게 돼요. 바로 어떤 분야에 이 자원을 투입하는 게 가장 경제적일까?
라는 문제를 두고 말이죠. 여기서 올바른 판단을 내린 기업가에겐 당연히 이윤이라는 달콤한 보상이 돌아가고 잘못된 판단을 내린 기업가에겐 손해라는 쓰라린 페널티가 돌아오게 돼요.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여기서 이익과 손해는 단순히 돈을 벌었다 못 벌었다의 차원이 아니에요. 사회 전체에 던지는 신호의 역할을 한다는 거죠. 자원이 올바르게 쓰였는지 아니면 낭비되고 있는지를 알려주는 중요한 신호 말이에요. 손해가 났다는 건 결국 그 사회의 소중한 자원이 비효율적으로 낭비되었다는 뜻이고, 이게 누적되면 당연히 그 사회의 모든 구성원이 그만큼 더 가난해지는 겁니다. 여기서 아주 재밌는 포인트가 있어요. 바로 정치인들의 기업 때리기인데요. 여러분, TV에서 단 한 번이라도 정치인들이 이렇게 말하는 거 보셨나요? 이번에 A기업이 엄청난 손해를 냈네? 이거 사회 자원을 엄청나게 낭비한 나쁜 놈들이네. 없죠? 들어본 적 없으실 겁니다. 오히려 여러분은 정반대의 얘기만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번에 A기업이 엄청난 이익을 냈다고? 서민들의 피를 빨아먹고 부를 독점하는 나쁜 기업들이네. 현실에서는 독점적 지위를 갖고 있는 대기업들은 수조 원에서 수천억의 대규모 이익들을 내는 반면에 이게 훨씬 익숙한 말이죠. 근데 현실은 정확히 정반대입니다. 기업이 이익을 냈다는 건 그만큼 사회의 자원이 올바르게 쓰였다는 뜻이고 칭찬받아야 하는 일인 거예요. 오히려 손해가 난 기업이 있다면 그 기업이 더 비판을 받아야죠. 왜? 사회의 자원을 낭비했으니까요. 근데 정치인들은 이걸 완전히 거꾸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기업가들이 하는 일의 본질은 뭘까요? 그건 바로 시장의 지휘권자의 명령을 듣고 움직이는 거예요. 여기서 지휘권자는 누굴까요? 바로 소비자, 즉 시장의 수요입니다. 소비자들이 많이 찾는 것 같아요. 소비자가 특정 상품이나 서비스에 대해 높은 가격을 지불하고 계속 구매를 한다는 건 시장이 기업에게 이 물건을 더 생산하라고 명령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기업은 모든 역량과 자원을 동원해서 그 상품이나 서비스를 생산하게 되죠. 반대로 소비자가 원하지 않으면 당연히 기업은 더 이상 그걸 만들지 않습니다. 이런 시장 메커니즘이 얼마나 놀라운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시장은 매 순간마다 수천만 수억 가지 재화와 서비스의 생산량, 가격, 유통, 소비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어떤 걸 생산해야 하는지, 그 생산에 얼마나 많은 자원을 투입할지, 누구에게 얼마큼 분배할지, 얼마에 팔아야 할지 등을 아주 세밀하고 정확하게 결정하고 있죠. 그 모든 것이 인간의 개입이나 정부의 지시 없이도 자발적으로, 자율적으로, 그리고 매 순간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이보다 더 아름다운 자원 분배 메커니즘이 있을까요? 바로 이것이 자유시장입니다. 미안한데 동생아, 나 이 말은 꼭 해야 해서 한 번만 더 끼어들게. 아니, 인류 문명은 언제나 진보하고 있다. 이 말이 어떻게 들리냐? 나도 솔직히 그게 당연한 줄 알고 살았는데 이게 생각보다 절대 당연한 게 아니더라고. 제대로 된 시스템, 특히 사유재산, 개인의 자유, 건전화폐 같은 그런 기본적인 게 없으면 인류는 정체되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퇴보까지 해버린다고. 왜? 그게 바로 그 악명 높은 암흑시대라고 알려진 중세시대가 우리한테 가르쳐준 엄청난 교훈이거든. 수많은 증거들이 있는데 그중 대표적인 게 바로 인당 소득 수준하고 평균 수명이지. 로마 제국이 무너지고 나서 이 두 가지가 바닥을 찍고 완전히 추락했어. 그러다가 다시 회복된 게 언제냐? 바로 18세기 산업혁명 즈음이라고. We saw a sophisticated society mastering energy networks, logistics networks, advanced tools, political processes. So like 100 years, it's a golden age of Rome. And the average life expectancy of a Roman is 72. And so if you've got baths, you've got writing, you've got civilization, you've got sanitation, you've got aqueducts, you've got roads. They've got stuff pretty well organized, some sophisticated machines. And then, of course, we take a hard left turn into the dark ages and stuff just starts to break down. 생각해봐라. 경기 침체 1000년, 일본 가지고 잃어버린 30년이다. 뭐다 하는데 이건 50년, 100년도 아닌 무려 1000년. 잃어버린 1000년인 거야. 1000년 동안이나 사람들이 로마 시대보다 더 가난하게 살았다는 게 믿어지냐고? 그게 다 뭐 때문이었겠냐? 화폐 팽창, 즉 인플레이션과 왕들이 시장에 개입하는 개입주의 때문이었어. 잠깐 눈 감고 상상 한번 해보자. 만약 그 1000년 동안의 침체가 없었다면 어떻게 됐을까? 건전화폐가 있어서 돈 찍어대는 인플레이션이 없었더라면 어땠을까? 그러면 국가가 마음대로 돈 찍어서 빵과 서커스 전략을 쓰고 시장에 함부로 개입하는 게 불가능했겠지.
인류가 증기기관 같은 우리 눈엔 조잡한 물건을 만들어내기 시작해서 달에 착륙하는 데까지 얼마나 걸렸는지 알지? 고작 200년이라고. 근데 그 1000년이라는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쭉 이어서 발전했다면 어땠겠냐는 거지. 달에 착륙한 게 서기 700년대쯤이었을 수도 있다는 얘기야. 너무 SF 같은 소리 아니냐고? 천만에 동독과 서독, 북한과 남한을 봐봐. 이게 그 자체로 엄청난 사회 실험 아냐? 정부가 온갖 규제와 개입, 통제를 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사람들의 생활 수준이 얼마나 천지 차이가 나는지 지금 우리가 두 눈으로 똑똑히 보고 있잖아. 여기서 동독 사람들도 눈앞에서 너무나 다른 생활 수준으로 사는 서독인들을 보니까 자기들도 대체 뭘 잘못하고 있는지 금방 깨닫게 된 거야. 그 덕에 결국 베를린 장벽도 무너지고 통일이 된 거지. 왜? 자유시장이라는 분명한 대안이 바로 코앞에 있었거든. 근데 요즘은 그런 대안이 있냐고? 없지. 바로 이게 문제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는 사회주의 아니면 개입주의밖에 없으니까. 사회주의 아니면 개입주의밖에 없으니까. 이게 진짜 안타까운 현실이야. 서독이 있었기 때문에 동독 사람들이 저렇게도 살 수 있구나 하고 꿈이라도 꿀 수 있었는데 지금은 그런 꿈꿀 대안조차 없는 거야.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냥 적당히 복지 받아 먹으면서 국가가 퍼주는 것에 길들여져서 살아가는 게 가장 합리적인 선택이 돼버렸지. 물론 이 책이 쓰이던 2018년에 비하면 지금 2025년은 상황이 훨씬 더 심각하긴 해. 식량이고 에너지고 뭐고 다 폭등해서 먹고 사는 게 어려워지기 시작하거든. 이래서 사람들이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긴 하지만 그렇다고 이게 곧바로 자유시장을 향한 요구로 이어지진 않는다 이거야. 왜냐고? 그런 게 있다는 걸 아예 모르니까. 하지만 대안이 만약 존재한다면 사람들은 언제나 더 나은 곳을 찾아 움직이기 마련이야. 중국이나 러시아로 이민 가는 사람이 많겠냐? 아니면 미국이나 유럽, 한국 같은 나라로 이민 오는 사람이 많겠냐? 답은 뻔하지. 사람은 누구나 조금이라도 더 자유롭고 덜 통제받는 곳으로 가고 싶어 하거든. 이게 사람 본능이다. 만약 정말로 건전화폐와 자유시장이 제대로 살아 숨쉬는 나라가 단 하나라도 존재했다면 사람들은 결국 그곳을 향해 몰려들 거란 얘기야. 근데 지금 우리 현실을 봐봐. 이미 정부가 가격 통제, 규제, 개입 안 하고 있는 분야가 하나라도 있냐고. 한번 생각해봐라. 그런 분야는 거의 없다고 보는 게 맞지. 그 정도로 정부는 우리 삶 구석구석에 깊숙하게 침투해 있다는 거다. 진짜 소름 돋지 않냐? 진짜 오빠는 매번 이렇게 사람 놀라게 끼어들어요. 진짜! 자, 여러분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 볼게요. 지금까지 쭉 가격 통제 얘기를 했는데 사실 이게 우리 처음에 얘기했던 나쁜 돈하고 별개의 얘기가 아니에요. 잘 들어보세요. 정부가 돈을 찍어내서 통화량을 팽창시키고 금리를 인위적으로 낮게 눌러놓는 거, 이게 결국 뭔지 아세요? 이것도 결국 가격 통제예요. 무슨 가격 통제냐고요? 바로 돈이라는 재화의 가격을 통제하는 거라고요. 지난 챕터에서 우리가 열심히 살펴봤죠? 돈을 찍어낼 때 나타나는 캔틸런 효과 말이에요. 이 효과 덕분에 막 찍어낸 돈에 빠르게 접근 가능한 소수의 사람들이 부를 쓸어담고 중산층과 가난한 사람들은 계속 뒤처지게 되는 현실 말이에요. 이렇게 한번 시작된 개입이 또 다른 개입을 부른다는 것도 이미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당장 코로나 이후로 폭증한 통화량과 그로 인한 인플레이션을 보세요. 가난한 사람들은 이제 집을 못 사는 건 물론이고 심지어 식탁에 제대로 된 밥상을 차리지도 추운 겨울에 편하게 난방을 하지도 못하는 지경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정치인들이 또 뭘 하죠? 이번엔 식품회사한테 가서 식료품 가격 올리지 말라고 으름장을 놓거나 에너지 회사들한테는 요금 인상하지 말라고 압박을 넣었죠. 이러한 독점과 불공정의 거래 구조들을 그대로 방치할 경우에 있어서는 경제 위기를 겪으면서 우리 사회가 더욱더 불평등과 양극화가 심한 사회, 그보다 조금 덜 직접적인 방식이 있다면 뭐겠어요? 그놈의 보조금, 지원금을 왕창 뿌리는 거죠. 이게 마치 굉장히 현명한 정책인 것처럼 포장되지만 잘 보세요. 왕이 직접 우유 가격을 찍어 누른 거랑 뭐가 다르죠? 아무것도 없어요. 결국 똑같이 시장 가격을 왜곡시키는 거라고요. 우유 파동에서 보셨죠? 시장에선 공급은 늘어나지 않고 수요는 줄지 않아서 문제는 계속 악화됐잖아요. 정치인들이 입버릇처럼 하는 말이 있죠? 우리는 이걸 해야 합니다. 시급하게 해결되어야 합니다. 해야 합니다? 이 말이 의미하는 게 뭔지 아세요? 강제로라도 하게 만들겠다는 얘기죠. 결국은 강압이고 결국은 폭력이에요. 안 하면 경찰력과 사법력이 따라옵니다. 감옥 갈 준비하라는 얘기라고요. 평행세계의 우유 이야기를 다시 떠올려 보세요. 왕의 개입이 없던 세상에서는 문제가 자발적이고 평화롭게
자연스럽게 해결됐잖아요. 그런데 왜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은 굳이 이런 강압과 물리력을 써서 문제를 해결하려 드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진지하게 고민해 볼 필요가 있어요. 전문가들이란 사람들이 하는 말을 잘 들어보세요. 통화량 증가가 물가 상승을 불러왔다라는 말은 죽어도 하지 않습니다. 진짜 그래요. 전쟁이 터져서 공급망에 문제가 생겨서 자연재해 때문에, 투기꾼들 때문에, 그리고 또 하는 얘기지만 그놈의 비욘세 콘서트 때문에 뭐라도 다 이유를 갖다 붙이죠. 과연 그 사람들이 진짜로 그렇게 생각한다고 믿으세요? 그들은 절대로 우리가 돈을 찍고 시장에 개입기 때문이다라는 말은 하지 않습니다. 이유는 간단해요. 그 말을 하는 순간 스스로 필요 없는 사람이 되어버리니까요. 그 말을 인정해버리면 아, 그래? 그럼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냥 집에 가자 하는 순간 실업자가 되는 거예요. 왕과 그 주변에 있는 친위대, 그러니까 전문가 집단은 자신들의 존재 이유가 사라져 버리거든요. 최소한 지금보다 훨씬 작은 권력만을 가지게 된다는 거죠. 문제의 원인을 계속 다른 곳으로 돌려야 하는 이유요? 그래야만 계속해서 우리가 이걸 해야만 한다는 논리를 만들어낼 수 있으니까요. 시급하게 해결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왕은 계속 권력을 유지하고 그 친위대들도 계속 밥 벌어먹고 살 수 있는 거죠. 그럼 이런 상황에서 가난한 사람들의 불만이 폭발할 때마다 왕이 가장 먼저 하는 가격 통제가 뭔지 아세요? 네, 바로 임금 통제예요. 최저임금, 다들 익숙하시죠? 물가가 이렇게 올랐으니 가난한 사람들도 먹고 살 수 있게 임금의 최저선을 얼마 이상으로 고정시킨다. 기업가들아, 그 정도 돈 벌었으면 이제 노동자들한테 시급 좀 제대로 줘라. 이런 얘기 정말 많이 들어보셨죠? 아까 우유의 가격을 통제할 때는 가격의 최고 상한선을 정한 거였어요. 그 결과 어떻게 되었나요? 우유 품귀 현상은 더 심각해졌죠. 우유라는 상품이 시장에서 점점 더 사라지는 결과가 나왔어요. 그렇다면 노동시장에서 그 반대, 즉 최저임금을 설정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맞아요. 이번에는 노동력이 시장에 과잉 공급됩니다. 쉽게 말하면 실업이 오히려 늘어나 버리는 거죠. 조금 이해가 안 되실 수 있는데요. 다시 우유 예시로 돌아가 볼게요. 만약 왕이 우유 1리터의 최고 가격을 2,000원이 아니라 반대로 최소 2만 원, 아니 20만 원 이상 받을 수 있게 정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아마 이 나라의 모든 국민들이 하던 일 다 때려치고 소 키우러 갈 거예요. 소는 누가 키울 거야, 소는? 심지어 다른 나라의 상인들도 우유를 싸들고 들어올 거고요. 시장에 우유가 넘쳐 흐르는 거죠. 노동시장도 똑같습니다. 시장에서 자연스럽게 결정되는 임금보다 더 높은 최저임금을 강제로 정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노동력 공급이 과하게 쏟아져요. 아이를 돌보는 대신 문화생활이나 레저를 즐기는 대신 사람들이 노동시장으로 몰려듭니다. 사업주는 당연히 더 높은 비용 때문에 노동력을 덜 쓰려고 애쓸 거고요. 공급은 넘쳐나는데 수요는 오히려 줄어들고 있죠. 네, 더 높은 실업률을 축하합니다. 이쯤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정부의 개입은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반드시 망가뜨립니다. 문제를 해결하려는 게 아니라 새로운 문제를 계속 만들어낼 뿐이에요. 사람들은 누구나 더 적은 노력으로 더 많은 보상을 원하는 게 본능이잖아요. 모든 생명의 본능이에요. 개입은 이 자연스러운 흐름을 인위적으로 막아버리고 마찰과 막힘을 만들어낼 뿐입니다. 미안한데 나 이 말은 꼭 해야겠다. 개입이 여기서 끝날 것 같아? 천만에. 노동시장의 가격 통제했다가 실업 터지면 왕이랑 그 똘마니들 정치인들이 뭘 할 것 같냐? 뻔하지. 국민 여러분, 국가직업훈련 창업 지원을 해야 합니다. 이 지랄을 시작하지. 그럴듯하게 들리지? 근데 그 속내를 보면 어때? 아, 국민 여러분이 실업 상태인 건 당신들이 능력이 부족해서 그런 거예요. 당신들이 공부가 덜 돼서 그런 거예요. 근데 걱정 마세요. 우리가 도와줄게요. 이거라고. 그리고 거기서 끝이냐? 아니야. 그놈의 해야 합니다 시리즈 또 나와. 부모님들이 너무 열심히 일하느라 아이들을 제대로 못 돌보는 것 같군요. 일하면서 아이도 키울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야? 우리가 돈을 찍어서 물가를 미친 듯이 올려놨더니 부모들이 투잡 쓰리잡에 정신없이 살아가는구나? 그럼 자녀 교육? 오케이. 그것도 국가가 다 해드릴게요. 이거잖아. 결국 다 국가가 해준대. 애 키우는 것도 일하는 것도 배우는 것도 나중엔 숨 쉬는 것도 해줄 기세야. 근데 오해하지 마. 나 절대 왕이 나쁘다. 정치인이 나쁘다. 이런 얘기하는 거 아니야. 나쁜 놈이라서가 아니라고. 그냥 다들 합리적으로 행동할 뿐이야. 그냥 다들 합리적으로 행동할 뿐이야. 나도 너도 왕도 그 똘마니들도 다 자기가 이득될 거 생각해서 움직이는 거라고.
솔직히 공자님 할아버지를 갖다 앉혀놔도 프린터 옆에 두면 돈 찍고 싶으면 유혹 안 들겠냐? 나라도 찍겠다. 그러니까 문제는 인간이 아니라 이 시스템이 고장났다는 거야. 근데 정치인들은 항상 뭔가를 해야만 해. 그놈의 숭고한 목표를 세워놓고 대중들이 원하든 말든 무조건 그리로 몰아가. 근데 그 숭고한 목표 누가 정했는데? 하늘에서 뚝 떨어졌냐? 아니거든. 결국 다 이익단체가 정한 거야. 근데 걔네가 정하면 숭고하고 너랑 내가 일해서 돈 벌고 싶은 건 추악해? 이게 말이 되냐고. 솔직히 까놓고 얘기해보자. 정말 열심히 일하는 사람한테 가서 물어봐. 왜 이렇게 열심히 일하세요? 그랬을 때 네, 저는 우리 사회를 더 아름답고 평등하게 만들고 싶어서요. 이딴 소리 진심으로 들리냐? 아니지. 대부분은 저는 제 가족, 제 아들, 딸 잘 먹이고 싶어서요. 우리 애들 나보다 나은 삶 살게 하고 싶어 이거잖아. 이게 진짜 숭고한 동기지. 그럼 뭐야? 근데 지금 세상은 뭐야? 그런 사람들을 이윤 추구하는 나쁜 인간으로 몰아가. 그게 사회주의 애들이 쓰는 상투적인 수법이거든. 이윤 동기 공격. 왜 그런 거에 휘둘려야 되냐고. 결국 우리가 얻은 게 뭐냐? 개입이 또 다른 개입을 부르고 또 다른 개입을 부르고 이제는 무슨 일이 어떻게 시작된지도 기억 안 날 정도로 꼬여버린 세상. 그래서 열심히 자기 일하고 가족 챙기고 사는 평범한 사람들은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모르고 그냥 매일매일 돈 벌어서 빚 갚고 세금 내느라 허덕이고. 자유시장? 그런 거 이미 없어. 개입 중독이란 해일에 다 쓸려 내려가고 남은 건 왕과 그 똘마니들의 명령뿐이야. 내가 너무 세게 말한다고? 오케이, 그러면 내가 다시 물어볼게. 왕의 개입 없이 자율적으로 가격이 정해지는 시장 딱 5개만 지금 떠올려봐. 안 떠오르지? 그게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이라고. 그래, 알았어. 그 얘기는 좀 괜찮았던 것 같아. 근데 내가 아까 하려다 못한 얘기 좀 이어갈게요. 우리가 정말로 주목해야 할 부분이 뭔지 아세요? 바로 전문가 집단의 밥벌이예요. 이 사람들 대부분 스스로를 경제학자라고 부르죠. 근데 그들이 배운 경제학이 뭔지 아세요? 바로 케인즈 경제학, 거시경제학이라는 이름 아래 개입을 당연한 것으로 전제하고 있는 학문이에요. 통제 없는 자유시장은 혼돈과 무질서 그 자체라고 믿고 있는 거죠. 그래서 시장을 제대로 작동시키기 위해 왕이 꼭 필요하다는 논리를 아주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있어요. 그럼 이 경제학자들이 어떻게 먹고 살까요? 크게 3부류로 나눌 수 있어요. 첫째, 정부 기관에서 일하는 사람들이에요. 왕이 주는 월급으로 먹고 사는 거죠. 둘째, 정부 세금과 프린터로 찍어낸 머니로 운영되는 교육기관에서 일하는 교수들입니다. 셋째, 정부 규제에 맞춰 움직여야 하는 금융기관 소속 전문가들이에요. 결국 왕이 시장에 개입할수록 이들의 일자리는 더 많아지고 더 안정됩니다. 왜냐? 왕의 개입이 필요하다는 논리를 만들어내는 게 이들의 일이니까요. 예를 들어볼까요? 통화정책과 피아트 머니의 장점을 배운 학생들은 나중에 중앙은행에 취업해서 자신이 배운 대로 경제를 조율하겠죠. 말이 좋아 조율이지 사실은 조작, 가격 통제를 배운 거예요. 그리고 이들은 왕이 하는 일이 얼마나 대단한지 대중들에게 가르치는 역할도 합니다. 신문 칼럼, 뉴스 인터뷰, 책 출판 다 여기서 나오죠. 그럼 왜 이런 역할을 할까요? 왕이 월급을 주고 있으니까요. 자기 밥줄이니까요. 그러니까 당연히 왕의 개입이 필요하다는 논리를 퍼뜨리는 일을 열심히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결국 이 사람들은 오피니언 리더가 돼서 왕의 비호를 받으면서 대중을 향한 숭고한 목표 이야기를 퍼뜨리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계속 말했던 것처럼 화폐에 대한 개입이 모든 개입의 시작이었죠. 그렇다면 이 길의 끝에는 뭐가 있을까요? 레닌이 말했잖아요. 자본주의를 파괴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화폐를 파괴하는 것이다. 결국 화폐에 대한 개입의 종착지는 사회주의인 거예요. 왕이 처음에 우유 가격만 통제하려고 했던 게 결국엔 모든 가격을 통제하게 되는 거랑 똑같은 이치죠. 그리고 여러분, 공산주의 국가들에서 암시장이 번성했던 이유 아시나요? 그거 그냥 다 자연스러운 결과예요. 왜냐면 아무리 1인당 우유 소비량을 제한하고 가격을 2,000원으로 고정해놔도 어떤 사람들은 어떻게든 더 필요하게 돼요. 그러면 그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몰래 웃돈을 얹어서라도 우유를 살 수밖에 없죠. 걸리면 감옥 가는 줄 알면서도 말이에요. 그러니까 왕은 어떻게 하냐? 더 많은 감시, 더 많은 통제를 할 수밖에 없어요. 국민들이 얼마 버는지, 뭘 사는지, 어디에 쓰는지 다 감시해야죠. And there is a huge difference there. For example, in cash, we don't know, for example, who's using a $100 bill today. We don't know who is using a 1,000 peso bill today. A key difference with the CBDC is that central bank will have absolute control
absolute control. 당국이 개인의 모든 거래 내역을 다 볼 수 있다는 그런 뜻이기도 합니다. 그래야 단속을 할 수 있으니까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결국 모든 인간은 합리적으로 행동하는 거예요. 우유가 절실하게 필요한 사람, 우유는 필요 없지만 그 대신 다른 게 절실한 사람, 이 두 사람이 시장에서 만나는 거예요. 그게 암시장이고 그게 자유교환이에요. 그러니까 문제는 암시장이 아니에요. 문제는 공산국가의 통제와 감시인 거죠. Absolute control. 암시장은 오히려 그 비정상적인 시스템 안에서 사람들이 살아남으려고 만들어낸 자연스러운 해결책인 거예요. 오히려 만약 그 암시장마저 없었다면 공산국가 국민들의 분노와 불만은 더 심해졌을 거고 체제는 훨씬 빨리 무너졌겠죠. 그래서 여러분, 왕의 가격 통제는 단순히 경제 문제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결국에는 감시와 통제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사회주의, 공산주의가 걸어온 길이고요. Let me make very clear the sociological reality that is the inevitable result of the kind of surveillance that these anti-crime warriors are working to bring about. A society with no crime would be a fully totalitarian society. 결론은 뭐냐? 화폐에 대한 개입이 시작되면 결국 모든 삶에 대한 개입으로 귀결된다. 이거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이런 생각을 하다 보면 정치인들은 정말 능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사람들을 분열시키고 각자가 가진 질투심을 분노로 바꾸는 능력이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애초에 이 문제를 만든 게 누구일까요? 그 질문을 던지는 사람은 정작 아무도 없어요. 대신에 어떤 소리만 들리냐면 야, 이 나쁜 놈아, 너만 잘 사냐? 나도 좀 잘 살아보자. 이 문제는 다 내 잘못이야. 쟤 때문이야. 그러니까 니거 내놔. 국가는 뭐하냐? 쟤네 거 뺏어서 나 좀 줘라. 이것 좀 해줘라. 이런 소리만 가득하죠. 그러면 누가 다시 등장할까요? 독점적 지위를 갖고 있는 대기업들은 수조 원에서 수천억의 대규모 이익들을 내는 반면에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들은 생존의 위기들을 걱정해야 될 그러한 상황에 있습니다. 이러한 독점과 불공정의 거래 구조들을 그대로 방치할 경우에 있어서는 경제 위기를 겪으면서 바로 문제를 만든 장본인, 정치인들입니다. 그들이 또 짠 나타나서 이렇게 말해요. 아이고 우쭈쭈, 제가 너 괴롭혔어? 네 거 뺏었어? 아이고 얼마나 힘들었니? 내가 위로해줄게. 내가 도와줄게. 내가 그거 다시 뺏어서 너한테 돌려줄게. 우리 사회가 더욱더 불평등과 양극화가 심한 사회, 사회적 갈등이 격화되는 사회로 갈 수밖에 없고 이러면서 인기를 얻고 또 당선되고 또다시 권력을 쥐게 되는 거죠. 그러니 이 악순환이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시급하게 해결되어야 합니다. 너무 역설적이지만 개입으로 인한 문제요. 우리들에게는 정말 심각한 문제지만 정치인들에게는 그게 오히려 기회고 이득이 되는 거예요. 그게 오히려 기회고 이득이 되는 거예요. 문제가 생기면 생길수록 그들은 더 바빠지고 더 필요한 존재가 되고 더 권력을 쥐게 되는 거죠. 이런 악순환에서 우리가 꼭 빠져나와야 해요. 그렇지 않으면 그 끝에는 뭐가 기다리고 있다고요? 완전한 감시사회, 완전한 통제사회, 완전한 사회주의 유토피아. A society with no crime would be a fully totalitarian society. A fully militarized homeland with total information awareness, black ops against the civilian population. A free people will occasionally commit crimes. It is the obligation of law enforcement to prosecute crimes, but only after they have been committed, and then only within the boundaries established by the Constitution. Having a Constitution, having any legally meaningful concept of inherent human rights, means that some crimes will go unsolved and unpunished, certainly unprevented. And that is an acceptable, indeed desirable, price to pay for human freedom. 여러분들이 이 고리를 끊고 빠져나오는 데에 이 책이 족구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꼭 기억해야 할 것, 개입의 첫 시작은 뭐였다고요? 바로 화폐 팽창과 이자율 찍어 누르기. 화폐라는 상품에 대한 가격 통제. 이것이 모든 개입의 씨앗입니다. 꼭 기억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번 챕터도 마무리가 되는데요. 마지막 질문 드려볼게요. 이 굴레를 벗어나는 좀 실질적인 방법들, 어떤 게 시작점이 될 수 있을까요? 좋은 질문이에요.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이 거대한 악순환, 끝없이 반복되는 국가의 개입과 그로 인한 문제들, 그리고 그 문제를 핑계 삼아 또다시 개입을 확대하는 정치인들의 행태. 시급하게 해결되어야 합니다. 이 굴레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첫걸음은 바로 이 시스템의 본질을 깨닫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문제가 무엇인지조차 제대로 모른 채 그냥
누가 좀 해결해줬으면 하는 마음으로 또다시 국가와 정치인을 바라보거든요. 하지만 문제의 근본 원인이 바로 그 국가와 정치인, 그리고 그들의 무분별한 시장 개입이라는 걸 깨닫는 순간 우리는 비로소 이 잘못된 굴레에서 빠져나올 준비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난 몇 년 동안의 토어제로 손해보신 분들은 그 누가 책임질 거냐? 당연히 아무도 책임 안 지겠죠. 그리고 오늘 해지됐다고 물개박수 치실 분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한국 사람들이 이렇죠. 규제 당할 때는 찍소리도 못하다가 풀리면 성은을 입은 것처럼 이렇게 성은이 만국하옵니다 전하, 거의 이런 분위기잖아요. 이건 조선시대고. 그리고 두 번째, 좋은 돈을 알아야 해요. 우리가 쓰는 돈이 무엇인지, 왜 정부가 마음대로 찍어낼 수 있는 나쁜 돈인지, 그렇다면 어떤 돈이 좋은 돈인지 배우고 깨닫는 게 중요합니다. 이걸 모르면 화폐 팽창이라는 조용한 약탈, 보이지 않는 세금인 인플레이션을 계속 당하면서도 왜 이렇게 살기 힘들지 하고 헷갈릴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는 깨닫기, 두 번째는 좋은 돈을 선택하고 지지하는 것, 그리고 세 번째는 자기 삶을 다시 자립적으로 세우는 것이에요. 더 이상 국가의 보조금, 지원금, 규제 덕에 잠시 누리는 가짜 안락함이 아니라 대한민국에서는 좀 그런 일이 없어야 되겠죠. 애초부터 말도 안 되는 규제를 적용하느냐, 실력 행사를 했었어서 어떻게든 해야 되는 일들을 이렇게 말도 안 되는 방식으로 풀리는 것들을 보면서도 기분 좋다 이러고 있는 수많은 단톡방들을 보면서 저는 약간 기분이 언짢더라고요. 내가 내 삶을 스스로 책임질 수 있는 준비를 해야 해요. 그래야 국가가 뭔가 해주지 않을 때도 스스로 설 수 있고, 그런 사람이 많아질 때 비로소 국가의 역할이 축소될 수 있습니다. 결국 자유로운 개인들이 많아져야 자유로운 사회가 만들어져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첫걸음은 이 모든 걸 깨닫는 것입니다. 그래야 왜 우리 삶이 이렇게 됐을까? 라는 질문에 답을 얻고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이 책을 읽고 이렇게 긴 이야기를 나눈 이유죠. 좋은 돈? 그래, 그 얘기 나오니까 나도 한마디는 꼭 해야겠다. 이건 정말 너무 중요한 얘기라서. 좋은 돈이 뭐냐고? 간단하게 말하면 아무도 멋대로 찍어낼 수 없는 돈, 그게 좋은 돈이야. 그리고 그 돈은 시간이 지나도 내 노력이 보존될 수 있게 해주는 돈이지. 한번 생각해봐라. 내가 오늘 뼈 빠지게 일해서 번 돈을 왕이 내일 아침에 눈 비비고 일어나서 돈 프린터 한번 돌리는 걸로 하루아침에 휴지 조각으로 만들 수 있다면 그게 무슨 돈이냐? 그건 사기야. 사기. 좋은 돈은 누가 내 허락도 없이 마음대로 찍어낼 수 없고 그 돈의 희소성이 지켜지는 돈이야. 그래야만 내가 오늘 일한 만큼의 가치가 내일도 보존되는 거야. 내 노력, 내 시간, 내 인생의 일부가 그 돈에 저장되는 거니까. 근데 오늘날 우리가 쓰는 돈은 뭐야? 왕이 원하면 얼마든지 찍어낼 수 있는 종이 쪼가리잖아. 그렇게 남발된 돈 때문에 생기는 게 뭐다? 인플레이션. 즉, 내가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내 돈의 가치가 점점 깎여 나가는 거야. 그래서 좋은 돈이란 결국 누구도 조작할 수 없고 시간을 초월해서 가치를 지키는 돈이야. 쉽게 말하면 사유재산의 핵심이기도 하지. 근데 이런 돈을 왜 왕과 정치인들은 싫어하겠어? 그런 돈이 세상에 퍼지면 더 이상 자기들 멋대로 돈 못 찍어내고 표 사기 위해 복지 뿌릴 수 없거든. 그러니까 절대 이런 좋은 돈이 세상에 뿌리 내리지 못하게 온갖 방해를 하는 거고. 다시 말하면 사기라 이겁니다. 아니 그 비트코인이 결국 좋은 돈은 단순히 경제 문제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자유, 개인의 존엄, 내 인생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라는 거야. 좋은 돈이 있어야 우리 모두가 당당하게 살 수 있는 거고, 이 얘기는 정말 누구나 가슴 깊이 새겨야 해. 이거 모르면 계속 당하는 거야, 평생. 자, 그러면 좋은 돈이 뭐냐고? 그래, 비트코인이 바로 그 좋은 돈이야. 첫째, 아무도 못 찍어내. 왕도 못 찍어내고 대통령도 못 찍어내고 중앙은행장도 못 찍어낸다. 딱 2,100만 개로 끝이야. 이게 왜 중요하냐? 내가 오늘 열심히 일해서 번 돈, 내일 아침 왕이 마음대로 돈 찍어내서 같이 반토막 만드는 짓, 그거 절대 못해. 그러니까 내 노력, 내 시간이 보존되는 거야. 둘째, 검열 불가능. 내 돈이니까 내가 어디에 쓰든 누구한테 보내든 누가 뭐라고 할 수가 없어. 이 돈은 사용 금지, 이런 거 없다는 거지. 내 재산에 대한 절대적 권리, 내 재산에 대한 절대적 권리, 왕이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없는 진짜 자유의 돈이야. 셋째, 국경도 없고 누구 허락 필요도 없어. 계좌 만들어 달라고 은행 찾아갈 필요도 없고 세상 어디서든 인터넷만 되면 누구나 쓸 수 있는 돈, 그게 비트코인이야. 비트코인이 없다면 왕이 계속 찍어내는 종이돈 쓰면서 우리가 벌어놓은 거 다 뺏기고 일평생 뼈 빠지게 일해서 모은 돈, 노후에 다 휴지 조각 되는 거야. 그러니까 좋은 돈이 뭐냐고? 비트코인이다. 그 외에는 없다. 다른 건 다 누가 찍어낼 수 있는 돈들이야. 그래서 비트코인이 중요한 거고, 우리가 이 시스템을 바꾸려면, 이 거대한 사기판에서 빠져나오려면 비트코인이 시작이자 끝이라는 거야. 누가 뭐래도
이거 하나는 분명하게 기억해야 돼. 좋은 돈 이꼴 비트코인. 여러분, 오늘의 이야기를 들으시고 지옥으로 가는 길은 선의로 포장되어 있다. 이 말이 떠오르신 분 분명히 계실 겁니다. 시장에 개입하는 것은 언제나 선한 목적으로 시작되죠. 하지만 이번 챕터를 통해 개입이라는 것은 필연적으로 또 다른 시장의 개입, 그에 따른 또 다른 시장에 대한 개입을 연쇄적으로 일으킬 뿐이며 결국 모든 시장 가격에 대한 통제, 자발적인 거래가 아닌 강제적인 할당을 통해 자유시장이라는 것을 파괴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심지어 가족의 삶과 개인의 자유로운 삶까지 파괴한다는 점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유 가격 통제로 시작했던 왕의 개입이 결국 모든 생산과 소비를 지배하고 국민들의 삶을 속속들이 감시하는 체제까지 가는 과정. Absolute control. 어디서 많이 본 장면처럼 익숙하게 느껴지시나요? 아니면 딴 나라 얘기처럼 느껴지시나요? 정치인들은 언제나 국민을 위해 라는 이유를 들며 무언가 해야 한다 라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해결이 되지 않으면 이 주장을 반복하죠. 해결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국민 개개인들은 점점 더 힘을 잃고 가난해지며 국가는 점점 더 비대해지는데요. 이 모든 과정의 출발점이 뭐였죠? 네, 바로 정부가 화폐라는 상품의 가격을 통제하기 시작하면서부터입니다. 그래서 이 책이 같은 내용이지만 계속해서 강조하는 게 바로 좋은 돈 없이는 절대 자유로운 시장도 자유로운 개인도 있을 수 없다는 점인 것이죠. 완전한 감시사회, 통제사회, 사회주의 유토피아. 과연 우리가 정말 원하는 세상일지 오늘 이야기 통해 한 번쯤 깊이 고민해 보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이런 미래가 걱정되신다면 이를 바꾸기 위해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 어떤 돈을 선택해야 할지 스스로 질문을 던져보시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So that I think that the internet is going to be one of the major forces for reducing the role of government. The one thing that's missing, but that will soon be developed, is a reliable e-cash, a method whereby on the internet you can transfer funds from A to B without A knowing B or B knowing A. That kind of thing will develop on the internet, and that will make it even easier for people to use the internet. A tendency to make it harder to collect taxes will be a very important positive effect of the internet. 어느덧 이 책의 마지막까지 왔네요. 여기까지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 정말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나쁜 돈이 어떻게 시장을 왜곡하고 부를 특정 계층에게만 집중시키며 대다수 사람들을 점점 더 가난하게 만드는지에 대해 다뤄왔죠. 그리고 경제적 불평등을 넘어 가족의 해체, 그리고 개인의 자유 침탈까지도 얘기를 나눴습니다. 오늘 다룰 내용은 드디어 이 거대한 시스템의 끝이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에겐 어떤 선택지가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지난번 헬창 형님과 여동생 남매의 케미가 괜찮다고 해주신 구독자분들이 많아서 오늘도 같은 게스트들을 모셨습니다. 그러면 이 둘의 티키타카를 재미있게 들으시면서 마지막 챕터의 내용도 끝까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마지막 챕터 출발하겠습니다. 마지막 챕터입니다. 이 우울한 이야기의 마지막 편.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배드 뉴스만 있는 게 아니라 구드 뉴스도 있으니 끝까지 제 얘기 들어주세요. 이 책을 통해 우리가 알게 된 불편한 진실이 있습니다. 바로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고통스러운 과정을 스킵할 수 없다는 것이죠. 명목화폐가 만들어낸 인센티브 구조의 왜곡으로 인해 경제, 사회, 정치 시스템, 그리고 무엇보다 사람들의 사고방식까지 망가졌어요. 무엇부터 잘못된 건지도 모르는 수많은 사람들은 어떻게든 살기를 찾기 위해 몸부림치고 있는데요. 이제 이 책을 읽은 여러분은 이 거대하고 복잡한 문제를 한 발짝 뒤에서 더 넓은 시야로 바라볼 수 있게 되었고, 원인을 알게 되었고, 해결의 실마리도 찾게 되셨을 거예요. 사람은 적은 노력으로 더 많은 것을 얻고 싶어하는 본성을 가지고 있죠. 더 나아가 공짜를 원하기도 하고요. 그런데 여기에 허공에서 찍어낼 수 있는 종이 쪼가리 화폐 시스템이 더해지고 임기제 정치 제도까지 결합하면서
우리 사회는 지금 심각한 질병을 앓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제 아껴 쓰고 미래를 위해 저축하는 것이 아니라 빚을 내어 빨리 써버리는 것이 더 이득이라는 걸 알아버렸어요. 또한 무제한적으로 돈을 퍼부을 수 있는 거대한 복지국가는 무분별한 자원의 오할당과 낭비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인간다운 삶을 살기 위해 필요한 건 단순히 더 많은 화폐가 아니라 더 많은 식량, 더 많은 제품, 더 많은 서비스예요. 그런데 현재의 화폐 시스템은 자원을 엉뚱한 곳으로 낭비하게 만들고 이는 결국 사회 전체의 경제적 생산 능력을 크게 훼손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우리는 과거보다 훨씬 비싼 물가에 고통받고 있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마치 숨 쉬는 것도 대신해줄 기세로 팽창하는 복지국가로 인해 전통적으로 경제적, 정서적, 교육적 기반을 담당했던 가족의 역할이 점점 해체되고 있습니다. 경제의 맨 아래에서 착취를 당하는 사람들의 부는 언제나 머니 프린터에 가장 빠르게,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소수, 예를 들면 워렌 버핏 같은 사람들 손으로 옮겨가고 있어요. 이 현실을 조금이라도 빨리 깨달은 사람들은 부동산이라도 한 채 소유한 덕에 간신히 버텨내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들의 삶은 점점 더 피폐해지고 있습니다. 그 삶의 피폐함은 행복도, 혼인율, 출산율, 자살률 같은 통계 수치에서도 드러나고 뉴스에서 끊임없이 보도되는 사회적 갈등을 보면 마치 내전에 가까운 수준까지 치닫고 있는 것이 분명해 보이죠. 그리고 이렇게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지게 된 국가 개입주의는 개인의 자유를 파괴하면서 점점 사회를 통제와 감시 사회로 몰고 가고 있습니다. 당국이 개인의 모든 거래 내역을 다 볼 수 있다는 그런 뜻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늘 국가 부채가 너무 높다라는 말을 많이 하죠. 그런데 그 말의 진정한 의미를 깊이 생각해 본 적 있나요? 도대체 진짜 문제는 뭘까요? 단순히 숫자가 높아서 문제일까요? 아닙니다. 갚을 수 없는 빚이라서 문제일까요? 그것도 아닙니다. 진짜 문제는 부채를 진 사람들이 애초에 갚을 생각조차 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에요. 갚을 생각조차 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에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당신이 식당 주인인데 한 손님이 밥을 먹고 외상으로 계산을 미뤘다고 해요. 그런데 그 손님이 나 이거 안 갚을 거야 라고 선언해 버린다면요? 지금 국가 부채 상황이 딱 그겁니다. 국가가 빚을 내고 있지만 그걸 갚을 계획은 전혀 없어요. 부채가 장부에 기록은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받을 수 없는 돈인 셈이죠. 채권입니다. 10년 묵은 건데 내 돈 빌려가서 안 갚은 거예요. 금융위기의 본질은 우리가 부라고 생각했던 것이 실제로는 부가 아니라는 걸 깨닫는 순간입니다. 장부에 적힌 숫자가 허상이라는 걸 인식하는 그 순간이 바로 위기의 시작이에요. 2008년 금융위기 때 보셨죠? 그때 사람들이 깨달은 게 뭐였나요? 돈을 빌려간 사람들은 애초에 갚을 생각이 없었고 설령 갚아야 한다고 해도 방법은 3가지뿐이었어요. 화폐를 더 찍어서 빚의 실질 가치를 희석시키거나 그냥 배째라 하고 안 갚거나 아니면 더 많은 부채를 내서 기존 부채를 덮는 거죠. 부채 시스템에서 돈을 갚을 능력이 없는 기업들은 어떻게 됐나요? 빚을 청산하고 깨끗하게 정리됐나요? 아니면 파산했나요? 둘 다 아닙니다. 그냥 새로운 돈을 빌려서 새로운 부채를 통해 위기를 덮고 넘어갔어요. 즉, 실질적으로 발생한 손해를 장부상에 기록하지 않고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그냥 넘긴 겁니다. 이게 어떤 상황이냐면요. 집이 불타고 있는데 집 멀쩡한데 라고 최면 걸면서 현실을 부정하는 거랑 같아요. 아무리 최면을 걸어도 불타버린 집이 저절로 복구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 손실은 어떻게 됐을까요? 네, 사회 구성원 전체로 전이된 겁니다. 어떻게 전이됐냐면 중앙은행이 돈을 찍어서 온갖 부실 채권과 정부 채권을 사줬어요. 말이 채권을 산다는 거지 사실은 국민들의 돈을 강제로 대출해 준 거예요. 즉, 이상한 데 투자하다가 망한 부실 기업들에게 국민들의 돈이 대출로 나갔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원래라면 망했어야 할 기업들의 손실이 어디로 갔을까요? 그냥 없어진 게 아니라 우리 모두의 빚이 된 거예요. 더 정확히 말하면 우리 자녀 세대의 빚으로 넘겨진 겁니다. 뜨거운 감자를 이 사람 손에서 저 사람 손으로 넘긴다고 해서 그 뜨거운 감자가 갑자기 차가워지나요? 아니죠. 결국 누군가는 그걸 손에 쥐고 있어야 해요. 이제 다음 단계는 뭘까요? 네, 장부상 손실을 기록할 차례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억울한 생각이 드실 겁니다. 아니 이거 내가 낸 손실이 아닌데? 이상한데 돈 굴리던 사람들, 방만하게 재정 펑펑 쓰던 사람들이 저지른 실수와 손해잖아? 왜 내가 그걸 분담해야 해? 이해합니다. 하지만 이미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자산을 미리 확보하지 못해서
통화량 증가만큼 방어하지 못했다면 이미 고통 분담에 일조한 겁니다. 그러니까 국가 부채가 많다는 건 단순한 숫자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걸 갚을 계획이 전혀 없고 그 손실을 국민들에게 떠넘기고 있다는 것. 그게 바로 진짜 문제입니다. 미안한데 동생아, 나 이거 듣다가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서 한마디 해야겠다. 지금 구제금융 하나만 가지고 얘기했는데 실은 이게 연금부터 시작해서 온갖 정부 정책이 다 똑같은 구조야. 말 많고 탈 많은 연금 이야기 한번 해볼까? 이걸 좀 직관적으로 이해하려면 배를 만들었던 어부 프랭크 이야기를 다시 꺼내야겠다. 자, 이제 어부 프랭크도 나이가 꽤 들었어. 슬슬 은퇴 준비를 해야겠지. 은퇴하면 더 이상 고기를 못 잡을 텐데 그렇다고 굶을 순 없잖아? 다행히도 그는 평생 잡았던 물고기들을 다 먹어치우지 않고 일부를 따로 비축해놨어. 그리고 그 비축분 일부를 젊은 어부한테 맡겨둔 거야. 그랬더니 젊은 어부가 뭐라 그러냐? 이 물고기 제가 잘 쓰겠습니다. 대신 그동안 저는 더 성능 좋은 낚싯대랑 그물, 배를 만들 거예요. 그러면 저는 나중에 훨씬 더 많은 물고기를 잡을 수 있고 빌린 물고기랑 이자까지 충분히 갚아드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평온한 은퇴 생활 즐기세요. 이게 딱 연금 시스템에서 흔히 하는 말이야. 연금 걱정하지 마세요. 열심히 기여금 내시면 나중에 충분히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듣기에는 그럴싸하지. 근데 여기서 비극이 시작되는 거야. 만약 그 젊은 어부가 기술을 잘못 배워서 낚싯대고 그물이고 배고 뭐고 죄다 허접하게 만들었다면, 아니면 애초에 일은 뒷전이고 그냥 비축해둔 물고기를 모조리 처먹기만 했다면, 그럼 어부 프랭크의 은퇴 생활은 어떻게 되겠어? 없지. 프랭크가 부라고 생각했던 젊은 어부의 약속이 이제 더 이상 부가 아닌 거야. 그냥 헛된 희망이었을 뿐이라고. 자, 근데 여기서 끝이냐? 아니지. 이제 젊은 어부가 어떻게 하냐? 프랭크한테 갚을 물고기가 없으니까 또 다른 젊은 어부를 찾아 나서는 거야. 그리고 이렇게 말하지. 자, 당신도 우리 연금 시스템에 가입하세요. 당신이 내는 물고기로 운영되는 거니까 나중에 안정적인 노후를 보장받을 수 있어요. 그러면 또 새로 가입한 어부가 있어. 그러면 그 어부가 낸 물고기가 조금 생겨. 그걸 가지고 프랭크한테 조금이라도 나눠줘. 물론 처음 약속했던 것보다는 턱없이 부족한 양이지만 여기서 뭔가 이상한 거 못 느꼈어? 새로 가입하는 사람의 돈으로 기존 가입자한테 수익을 준다? 이거 폰지 사기 아니야? 나아가 국가가 공인한 다단계 피라미드 사기라는 생각까지 듭니다. 언제까지 폭탄 돌리기를 하고 계실 겁니까? 맞아. 딱 폰지 사기야. 그냥 이게 합법적인 폰지 사기일 뿐인 거야. 이 연금 시스템이라는 게 폰지 사기랑 다른 게 뭐냐? 없다고. 딱 하나 차이가 있다면 이건 강제로 가입해야 한다는 점이지. 그냥 시장에서 자발적으로 가입하는 폰지 사기는 불법이고 국가가 하는 폰지 사기는 합법이라는 거야. 그리고 아까 얘기했듯이 국가가 다 알아서 해준다는 시스템이 뭐였지? 그래, 개인의 자유를 억누르고 자립 능력을 없애버리는 시스템이지. 국민연금 도입 이후로 국민들의 저축률이 급감한 게 그냥 우연이라고 생각해? 아니야. 국가가 알아서 연금 줄 거니까 내가 따로 저축할 필요가 있나? 이런 생각을 사람들이 하게 된 거지. 근데 문제는 그 연금에 더 이상 비축되는 자원도 없고 미래를 위한 자본제도 안 만들어지고 있다는 거야. 지금 하는 거? 그냥 더 많은 사람을 시스템에 가입시켜서 그 사람들한테서 받은 돈으로 기존 가입자들한테 연금 주는 거야. 이게 지속 가능할까? 당연히 안 되지. 더 심각한 건 생산 인구는 점점 줄어들고 연금 수령자는 점점 많아질 게 뻔한데도 이 시스템을 끝내겠다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야. 왜? 정치인들한테 표가 안 나오거든. 이 연금 깎는다고 하면 바로 다음 선거에서 떨어질 테니까. 이게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의 현실이야. 그러니까 앞으로 연금 더 내라고 하면 한번 생각해봐. 이거 진짜 내가 나중에 받을 수 있는 돈인지 아니면 그냥 또 다음 세대한테 떠넘기는 사기판인지 난 답을 알고 있어. 너도 이미 알고 있지? 이제 프랭크가 믿고 기대했던 새롭게 건조된 고기잡이 어선, 그 배가 가져올 더 많은 물고기? 이미 물 건너갔다. 젊은 어부가 나쁜 마음을 먹고 자원을 낭비했든 아니면 그냥 무능해서 이를 말아먹었든 결과는 같아. 배는 없고 물고기도 없다는 거지. 그럼 이걸 보는 왕은 어떻게 반응할까? 아이고, 우리 프랭크 불쌍해서 어쩌나. 그냥 냅둬야겠다. 이렇게 한다고? 천만에. 왕이 가만히 있을 리가 없지. 연금 시스템이 이렇게 박살나고 있는데 그걸 통째로 사들이겠지. 왕이 무슨 돈이 있다고 이걸 사들일까? 당연히 세금 아니면 새로 찍어낸 돈으로. 그 실패한 연금 비즈니스의 손실을 전 국민이 나눠서 떠안게 만드는 거야.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왕은 그냥 돈을 막 찍어서 퍼주는 게 아니라
프랭크와 그의 가족들이 계속 자기한테 표를 던지도록 유도해야 해. 그러니까 과거의 물고기 값과 똑같은 가치라고 주장하는 새로운 돈을 막 찍어서 주는 거야. 그럼 프랭크는 숫자만 커진 돈 뭉텅이를 들고 이걸로 물고기 사 먹으면 되겠네 하면서 안심하지. 근데 시장에 가보면 물고기 가격이 폭등해 있지. 당연한 거야. 배 만드는 프로젝트는 실패했고 나라에서 잡히는 물고기의 총량 자체가 줄어들었거든. 경제는 자원을 기반으로 돌아가는 건데 왕이 돈을 찍어냈다고 해서 마법처럼 사라진 배가 짠 하고 다시 나타나는 게 아니야. 손실은 한 번 났으면 난 거고 되돌릴 수 없어. 중요한 건 예전보다 물고기의 비축분이 사라졌고 물고기도 덜 잡히고 있기 때문에 나라가 더 가난해졌다는 사실이야. 가난해졌다는 사실이야. 이제 좀 노후 대비라고 믿고 있는 수많은 제도들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보이기 시작하지? 연금 시스템이 왜 폰지 사기랑 다를 게 없는지 이해되잖아. 근데 이걸 극복할 방법이 없는 건 아니야. 선택지는 딱 3개뿐이야. 첫째, 기술 혁신으로 훨씬 더 많은 물고기를 잡는 것. 즉, 생산성을 급격히 올려야 한다는 거지. 둘째, 당분간 모두가 허리띠 졸라매고 굶으면서 물고기를 비축하는 것. 쉽게 말하면 증세나 복지 감축 같은 대중들이 졸라 싫어하는 선택을 해야 한다는 거고. 셋째, 사회 구성원 모두가 근면성실하게 일하면서 이웃 나라들과 사이좋게 글로벌 분업을 하는 것. 근데 현실을 보자. 첫 번째 방법, 기술 혁신이야. 언제나 환영이지만 경제가 망가진 상황에서 갑자기 기적처럼 기술이 발전할 거라는 기대를 하긴 어렵지. 두 번째 방법, 정치적으로 완전 쪽박찰 선택이야. 증세를 받아들일 유권자, 복지 감축을 찬성할 정치인, 그런 거 기대하는 건 그냥 꿈꾸는 거고. 그리고 세 번째 방법, 글로벌 협력? 이거야말로 가장 기대하기 어려운 선택지야. 요즘 세계 돌아가는 걸 보면 알잖아. 국제 정세는 점점 더 블록화되고 있고 글로벌 분업이 아니라 자국 중심주의가 점점 강해지고 있어. 그러면 물가는 더욱더 상승 압력을 받을 거고 사람들의 삶은 더 팍팍해질 거야. 이제 좀 감이 오지? 연금 시스템이든 뭐든 왕이 개입해서 해결하겠다는 것들은 결국 손실을 사회 전체로 떠넘길 뿐이야. 그 결과 나라 전체가 더 가난해지는 거고. 그러니까 다들 정신 바짝 차려야 해. 이제 좀 조용히 해. 내가 얘기할게. 이렇게 허공에서 무제한으로 뿌려대는 종이, 화폐 시스템. 이게 문제의 원인이자 그 자체예요. 돈을 찍어내는 유혹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인간은 없다고 단언할 수 있어요. 누구나 결국 이 유혹에 굴복하게 되죠. 통화량은 무조건 증가할 것이고 생활 물가도 계속 오를 겁니다. 그러니 어떻게든 빚을 끌어다가 자산부터 선점하는 것이 필승 전략이라는 사실을 이제 모르는 사람이 없을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소위 투자 구루라고 부르는 사람들, 그들이 대단한 비밀을 알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냥 이 게임의 룰을 남들보다 일찍 깨달았을 뿐이죠. 머니 프린터에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고 가장 빠르게 접근할 수 있는 사람들, 심지어 본인이 망하는 일이 생겨도 언제든지 돈을 틀어서 자기 자신을 구제할 수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결국 승자가 되는 구조입니다. 그런데 이게 계속되면 앞에서 말했던 프랭크가 누리는 가짜 안락함처럼 우리 경제 시스템도 자정작용 자체를 말살당하게 돼요. 이게 무슨 뜻인지 지난번에 이야기했잖아요. 손해와 손실이라는 건 자원이 낭비되고 있다는 신호예요. 이건 마치 환자가 너무 아파서 비명을 지르며 신호를 보내는 것과 같아요. 그런데 이 소리가 거슬린다고 해서 신호를 무시하고 돈을 찍어서 부실 기업을 살려주고 이자율을 강제로 낮춰서 숨통을 틔워준다고요? About the importance of pain in life. Pain is a natural teacher, and you can learn a lot of things via pain, right? You try to pick up a chair the wrong way, you do something the wrong fashion, and the pain is a feedback and it's information. And when you try to cut off the pain flow through anesthetics or steroid shots or cortisone or QE or an appeal or a lawyer or a bribe or however it is, you avoid paying the price, the consequences for your misstep. 그건 마치 환자에게 마약성 진통제를 계속 놔주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아픈 건 그대로인데 고통을 못 느끼게 만드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한다고 병이 낫나요? 아니잖아요. 오히려 병을 제대로 진단하고 치료할 능력 자체를 마비시키는 겁니다. 새로 찍어낸 돈이 하는 역할이 바로 그거예요. 진짜 중요한 건 이 과정에서 경제의 자연스러운 정화작용이
완전히 사라진다는 겁니다. 원래라면 비효율적이고 잘못된 투자였던 것들은 사라지고 더 나은 방향으로 자원이 흘러가야 하는데 그걸 인위적으로 막아버리는 거죠. 그러니 이 시스템은 점점 더 썩어가고 망가져가고 그 결과는 더 깊은 불황, 더 심각한 경제적 왜곡, 그리고 계속해서 늘어나는 빚뿐이라는 겁니다. 자, 이제 이 돌팔이 의사에게 남은 선택지는 뭘까요? 네, 더 강한 마약을 더 많이 투여하는 것뿐이에요. 돈을 계속 찍어내면서 부실한 주체들이 무너지지 않도록 끊임없이 공급하는 거죠. 이거 말고는 답이 없어요. 그냥 마약 투여를 멈추면 되지 않을까요? 정말 그렇게 생각하세요? 지금 이 환자의 상태가 얼마나 심각하냐면 마약을 완전히 끊는 게 아니라 투여량을 조금만 줄이기만 해도 바로 발작하고 심정지 상태로 가고 있어요. 이게 뭔지 아시죠? 네, 테이퍼링이라는 말 들어보셨을 거예요. 현란한 금융용어로 대중을 헷갈리게 하지만 속지 마세요. 그냥 돈을 적게 찍겠다 이 말이에요. 완전히 멈추는 게 아니라 찍는 속도를 줄이겠다는 거죠. 마약 투여량을 조금만 줄인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그 양적 완화 속도를 조금만 줄여도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다들 보셨잖아요. PF 부실 기업들, 몇몇 시중은행들 줄줄이 무너지고 난리가 났죠. 그러니까 어떻게 됐나요? 안 되겠다 하면서 다시 더 많은 돈을 찍어내서 살려줬잖아요. 그럼 마약 투여는 멈출 수 없는 게 분명한데 정부가 세금을 늘리거나 지출을 삭감하는 방법은 어떨까요? 네, 좋은 생각이에요. 만약 정치인이 국민들에게 표를 못 받고 외면당하는 걸 신경 쓰지 않는다면요. 정부가 지출을 삭감한다는 건 뭘 의미할까요? 정치인의 모든 약속이 쓰레기통으로 직행한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그 약속의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게 바로 연금제도, 각종 복지사업, 실업수당 같은 것들이죠. 그럼 이걸 없애겠다고 선언하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정부의 디폴트, 즉 배째라 선언이 나오는 순간 우리가 마주하게 될 현실은 뭘까요? 아까 언급했던 먹튀 손님의 외상장부 기억나시죠? 국민들이 부라고 믿고 있던 종이 자산들의 가치가 순식간에 제로가 되는 거예요. 먹튀 손님에게 받을 돈이 있다고 믿고 있었는데 그게 허상이었다는 걸 깨닫게 되는 거죠. 그럼 시장에서는 어떤 반응이 나올까요? 채권 시장에서는 대량 투매 사태가 벌어지면서 이를 시작으로 주식시장, 파생상품 시장, 은행, 증권사, 보험사까지 연쇄적으로 무너지는 시나리오가 펼쳐집니다. 정치인들이 끝까지 막고 싶은 게 있다면 바로 이거겠죠. 더군다나 정치인들은 임기제잖아요. 한번 당선되면 일단 4년은 보장받아요. 그 임기 동안만 잘 버티면 돼요. 그리고 그 다음 선거철이 오기 직전에 또다시 국민들에게 돈을 찍어서 공짜로 나눠주겠다고 립서비스 하면 되죠. 아저씨 이거 다 공짜로 주는 거예요? 아이고 우리 애기 엄마 지원금 받아가세요. 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망가진 돈으로 인해 지금 어떤 상황이 펼쳐졌냐면 공짜 내놔 하는 다수의 사람들이 자신들의 머릿수를 이용해서 열심히 일하고 실제 가치를 창출하는 소수의 사람들 위에 올라타서 피를 빨아먹는 구조가 되어버린 겁니다. 여기까지 듣고 야 이거 진짜 한국 큰일 났네 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요. 좀 더 정확히 표현하면 한국은 괜찮고 한국인들이 큰일 난 거예요. 한국은 괜찮고 한국인들이 큰일 난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야? 내가 잘 돼야 나라가 잘 되고 나라가 잘 돼야 내가 잘 되는 거지?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죠.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한국이란 우리 마음속에 존재하는 정체성이 아니라 실질적인 관료제, 즉 대한민국 정부기관을 뜻해요. 특정 정당을 지칭하는 게 아니라 지금 한반도 남쪽 영토를 통치하고 관리하는 주체를 말하는 거죠. 그리고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대한민국 정부라는 이 기관은 부채의 늪에서 빠져나올 방법을 언제나 가지고 있어요. 그 방법이 뭘까요? 이미 이 채널에서도 여러 번 다뤘던 IMF 보고서, 정부 부채의 청산을 기억하시나요? 오래된 구독자분들이라면 익숙한 내용일 텐데 아직 못 들어보신 분들을 위해 간략히 설명드릴게요. IMF는 금융억압이라는 개념을 제시합니다. 말 그대로 금융적으로 국민들을 억압하면 정부가 부채의 늪에서 탈출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국민들의 부를 정부가 빨아들여서 부채를 해결하는 방법이죠. 심지어 이 보고서에서는 국민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요리할 수 있는지를 설명하면서 레시피라는 표현까지 사용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금융억압에는 어떤 방법들이 있을까요? 첫 번째는 국민들이 명목 화폐 원화 대신 선택할 수 있는 다른 자산들, 예를 들면 부동산, 달러, 해외 주식, 금 등에 대한 투자를 덜 매력적으로 만들거나 제한하거나
아예 차단하는 방식이에요. 1가구 1주택 규제, 각종 부동산 대출 규제, 다주택자에 대한 높은 세금, 국민 1인당 해외 송금 연간 한도, 해외 주식 매도 시 낮은 비과세 한도, 금 매수 시 부과되는 10% 부가가치세 같은 정책들이 바로 이런 역할을 합니다. 국민들이 원화 바깥으로 탈출하지 못하게 막아놓는 거죠. 두 번째 방법은 명목 화폐로 표기되는 자산이나 정부의 부채 상품 국채 등의 인센티브를 주거나 아예 강제하는 방식이에요. 대한민국 영토 내에서는 원화를 법적으로 사용해야 하고 국내 주식에 적용되는 높은 비과세 한도 역시 원화 자산에 대한 인센티브 역할을 하죠. 그리고 장기 국채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30년짜리 장기 국채라는 것은 30년 동안 정부에 돈을 빌려주는 것과 같아요. 근데 30년 후 화폐 가치가 지금보다 훨씬 떨어질 게 뻔한데 과연 여러분은 이런 채권을 사고 싶으신가요? 아무리 친한 사람이어도 30년 동안 돈을 빌려주는 건 망설여질 겁니다. 그런데도 30년짜리 장기 국채는 불티나듯 팔려요. 왜일까요? 보험사들이 강제로 사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보험사들이 장기 국채를 보유하도록 규제가 짜여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사는 거예요. 세 번째는 금리를 낮게 찍어 누르는 동시에 물가 상승을 초과하는 지속적인 화폐 팽창을 일으켜서 정부의 실질적인 부채 부담을 줄이는 방법입니다. 이 방식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는 우리가 이미 충분히 설명했으니 더 말하지 않아도 아시겠죠? 이 금융 억압이라는 방법은 단순한 이론이 아니라 과거에 실제로 사용됐으며 매우 효과적인 방법이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의 부채 감축이에요. 당시 전쟁이 끝나면서 정부의 군사 지출이 대폭 줄어들었고 총칼에 투입되던 자원들이 실제 재화와 서비스 생산으로 전환됐어요. 여기에 더해 금 같은 실물 자산에 대한 억압과 몰수, 그리고 경제 재건을 명분으로 한 대규모 화폐 팽창이 일어났죠. 그 결과 미국의 GDP 대비 부채 비율이 130%에서 80%로 급감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미국 국민들의 부가 정부로 이전된 것은 두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이제 보이시죠? 정부는 부채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알고 있고 그 해결책은 언제나 국민들에게서 돈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내가 얘기할게. 자, 그러면 구독자들에게 물어본다. 이 금융억압 레시피를 2025년 지금 그대로 쓸 수 있을까? 금융억압을 안 쓰진 않을 거다. 쓰긴 쓸 거다. 그건 걱정 안 해도 된다. 근데 문제는 2차 대전 이후에 이걸 성공적으로 써먹었던 그 시절과 지금은 완전히 다르다는 거야. 그때는 어땠냐? 전쟁이 끝났으니까 정부 지출을 대폭 삭감할 수 있었고 전쟁하느라 다 죽어나가던 나라들이 이제 그만 싸우고 소를 키우자 하면서 본격적으로 실물 GDP를 늘릴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된 거야. 서로 총질하면서 낭비하던 자원이 이제 평화로운 경제 활동으로 들어가게 된 거라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경제가 성장하면서 부채 부담이 줄어든 거지. 국민들은 금융 억압을 당했지만 전쟁 때보다는 그래도 삶의 질이 개선되니까 참을만 했던 거고. 근데 지금 상황이 완전 다르지. 지금 정부가 돈을 어디다 쓰는지 보라고. 전쟁이 아니라 연금, 복지, 그리고 이제는 점점 커지는 이자 부담. 미국 정부가 이자만 1조 달러 넘게 내고 있다는 거 봤냐? 1조 달러다, 1조 달러. 지금 이걸 대폭 삭감할 수 있을 것 같냐? 아니지. 절대 못 줄인다. 이걸 줄이겠다고 선언하는 순간 연금 타면서 겨우 살아가는 노인들이랑 실업수당 받으면서 하루하루 연명하던 사람들이 직격탄 맞고 정부 부채에 깊숙이 엮인 금융 시스템이 통째로 무너지는 거야. 그러면 정부가 할 수 있는 선택지는 뭐겠어? 답은 정해져 있지. 더 빡센 금융 억압. IMF도 계속 그걸 주문하고 있잖아. 국민들 돈을 어떻게든 더 효과적으로 빨아먹을 방법을 찾는 수밖에 없다고. 글로벌 분업을 통한 경제 성장? 그건 더 기대하기 어려운 게 지금 전 세계가 서로 벽 쌓고 블록화되고 있는 거 안 보이냐? 미국, 중국, 러시아 할 거 없이 각자 따로 놀고 있고 그러다 보니 생산성은 점점 더 말아먹고 있는 상황이야. 여기까지 들으면 정부가 어떤 카드라도 써야겠구나 싶지? 그럼 더 극단적인 방법 하나 알려줄까? 바로 화폐 개혁이다. 쉽게 말해서 지금 쓰고 있는 돈을 폐기하고 새로운 돈을 찍어내면서 정부 부채를 싹 날려버리는 거야. 이런 게 현실에서 가능하겠냐고? 근데 역사적으로 이미 여러 번 실행됐어. 1948년 독일에서 라이스마르크를 도이치마르크로 바꿀 때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아냐? 딱 60마르크까지만 1빌로 교환해주고 나머지는 10분의 1로 바꿨어. 네가 100만 원을 갖고 있었다고 치자. 그러면 6만 원까지만 1대1로 바꿔주고 나머지 94만 원은
94,000원으로 바뀌는 거야. 근데 여기서 예외가 있었어. 뭐겠냐? 당연히 은행들이 들고 있던 국채는 1대1로 보존해줬다고. 이게 뭘 의미하냐? 국민들이 가진 현금은 전부 다 휴지 조각 만들고 정부가 진 빚은 깔끔하게 정리하는 거야.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실물 자산에도 50% 재산세 때려서 정부가 부채 탈출하는 데 성공했지. 물론 국민들 등골은 부러졌고 이게 독일만 그런 줄 알지? 2013년 키프로스에서는 은행이 부채 감당 못하겠다고 하니까 예금자 돈을 강제로 깎고 대신 은행 주식을 나눠줬다. 즉 국민들 돈으로 은행 부채를 덮어씌운 거야. 이 원리는 한결같아. 배째라. 나 빌린 돈 안 갚는다. 니들이 대신 갚아라. 내가 독점하고 있는 명목화폐 시스템 유지해야 하니까. 여기서 니들이 누구겠냐?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들이야. 우리가 내는 세금, 우리가 가입한 연금, 우리가 들고 있는 명목화폐로 자산들의 가치를 날려버리면서 정부는 자기 빚을 해결하는 거라고. 그리고 이제는 우리 세대도 이걸 감당 못할 정도가 됐으니까 이젠 아예 우리 자식들한테 떠넘기고 있는 거다. 지원금 받아가세요. 네, 감사합니다. 우리 꼬마 친구가 나중에 다 갚을 돈이에요. 저기 어른들 받은 거에다가 이제까지 팍팍 쳐가지고 우리 꼬마 친구가 다 갚아줘야 돼요. 제가요? 당연하죠. 세상에는 공짜가 없어요. 우리 꼬마 친구 갚아줄 거죠? 싫어요. 이 훌륭한 어린이가요 나라면 다 갚아준답니다. 그러니 맘 놓고 펑펑 쓰세요. 펑펑. 꼬마야 용돈 고맙다. 커서 훌륭한 현금 인출기가 돼야 된다. 덕분에 아저씨가 오늘 밤 소고기를 먹을 수 있겠어. 커서 세금 많이 내고 촉 빠지게 일해줘. 엄마 이게 뭐야? 그러면 앞으로 정부가 뭘 할 것 같냐? 연금과 복지를 줄이겠냐? 실물 자산에 세금을 왕창 때리겠냐? 화폐 개혁을 통해 빚을 싹 리셋하겠냐? 아니면 그냥 인플레이션이라는 조용한 세금으로 국민들 피를 빨아먹겠냐? 어느 하나가 아니라 전부 다 쓸 거다. 한 가지만 선택하는 게 아니라 상황에 맞게 여러 개를 섞어 쓸 거다. 그리고 그 결과는 더욱 심해지는 부의 양극화, 점점 첨예해지는 사회 갈등, 더 강력해지는 정부 권력, 더 심해지는 감시와 통제, 가족 해체는 가속화. 이게 우리가 가고 있는 길이다. 이제 좀 감이 오냐? 이거 그냥 책에서 읽고 넘어갈 일이 아니라고. 너도 나도 우리 부모님도 우리 자식들도 이 정부가 뿌레더미 빚더미 위에서 허우적대고 있다는 걸 이제는 알아야 한다. 그럼 이 미친 시스템에서 빠져나오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대답은 너무 명확한데 그걸 아는 사람은 너무 적다는 게 문제다. 오빠는 이제 조용히 해. 거기까지. 네, 뭐 이렇게 듣고 있자면 빡치는 게 이해 안 되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이런 어두운 얘기만 하면 안 되겠죠? 이제 좀 밝은 얘기로 넘어가 볼게요. 이 모든 것들에도 불구하고 저는 희망을 봅니다. 그래서 이 책을 쓴 거예요. 아브라함 링컨이 했던 말이 있죠. 약간의 사람들을 영원히 속이는 것은 가능하다. 많은 사람들을 잠깐 속이는 것도 가능하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을 영원히 속이는 것은 불가능하다. 종이 쪼가리 화폐 시스템이 가진 자기 파괴적인 속성, 소수의 사람들이 부당하게 돈을 찍어서 호의호식하고 있다는 것, 그 피와 땀을 자신과 같은 평범한 사람들이 노예처럼 살며 제공하고 있다는 것, 인위적인 붐과 버스트를 통해 자원을 낭비하고 경제를 점점 파탄낼 뿐이라는 것, 이 모든 것이 얼마나 불안정한 시스템인지 이제 더 많은 사람들이 깨닫고 있습니다. 이 시스템은 단순히 부의 불평등을 만드는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정신을 피폐하게 만들고 정부를 점점 더 거대한 감시자로 만들고 가장 중요한 사회 단위인 가족을 파괴하며 궁극적으로 우리의 자유를 억압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어요. 하지만 이 모든 것의 핵심은 이 시스템이 신뢰에 기반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신뢰에 기반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도 이걸 관리하는 사람들이 나를 사람답게 대해주겠지 라고 믿고 있기 때문에 유지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신뢰가 사라지면 어떻게 될까요? 네, 그 어떤 레시피도 더 이상 통하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될 때 강제적인 화폐 개혁이 아닌 진정한 화폐 개혁, 자연스러운 화폐 개혁, 화폐 르네상스가 이루어질 겁니다. 나쁜 돈이 아닌 좋은 돈이 등장하는 거죠. 이것이 미제스 연구소가 이 책을 쓴 이유이고 오스트리아 경제학을 열심히 교육하는 이유입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이 진실을 알게 되면 지금 이 폭주 기관차에서 모두가 내릴 수 있어요. 이 말도 안 되는 부루마블 게임을 그만둘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얘기를 주변에 알려주세요. 가족과 친구들, 친한 사람들에게 시작하세요. 가벼운 대화 속에서도 혹은 조금 더 진지한 자리에서도 이 이야기를 해보세요. 함께 토론해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이 문제를 알게 될수록 결국 이 부조리한 시스템은 유지될 수 없게 될 겁니다.
이제 중요한 건 우리가 얼마나 빨리,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사실을 깨닫느냐에 달려 있어요. 여러분이 이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이 책을 통해 여러분들은 준비가 되신 겁니다. 충분한 논리로 무장되어 있어요. 아주 일목요연하고 매우 설득력 있는 논리 아닌가요? 이 책을 여기까지 오신 분들이라면 분명 그렇게 느끼실 거예요. 그런데 이상하지 않나요? 왜 이런 이야기를 단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을까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이 질이 떨어지는 상품을 가지고 있는데 이걸 좀 비싸게 팔고 싶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엄청난 마케팅 비용을 써야겠죠. 그리고 아무리 질이 안 좋아도 뛰어난 세일즈맨을 고용해서 화려하게 포장해야 해요. 때로는 거짓말도 해야 하고 불편한 진실은 숨겨야 하겠죠. If the day when we have the central bank digital currency out, any digital euro, I will guarantee. 정직한 태도? 그런 건 도움이 안 돼요. 고객을 속이는 것에 대한 양심의 가책? 그런 것도 내려놔야 해요. 스스로 거울을 보며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 이래도 괜찮을 거야. 어찌되었든 돈만 벌면 된 거잖아? 그러면서 스피커폰을 들고 목청껏 외쳐야 합니다. This graph about the balance sheet of the European Central Bank and the money that is on there now. And here it is. This is going over 8 trillion euros now. A gigantic bubble here on your balance sheet with the euro. And isn't this graph very... How do you get it? It will come. It will come. In due course. Yeah. 만약 경쟁자가 나타나거나 소비자가 의문을 제기하면 가차없이 눌러야죠. Sorry, that bitcoins will not enter the reserves of any of the central banks of... 그런데 반대로 만약 여러분이 정말 질 좋은 상품을 가지고 있다면 어떨까요? 사기칠 이유가 없습니다. 오히려 사기를 치는 것이 독이 됩니다. 중요한 건 상품 자체의 질이고 그에 대한 평판이에요. 누가 뭐라고 해도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거울을 보면서 양심 삐뚤어진 스스로를 달랠 필요는 더더욱 없고요. 결국 시간이 지나면 시장은 냉정한 평가를 내릴 테니까요. 지금까지 이야기한 종이 화폐 시스템, 그리고 그걸 옹호하는 경제 이론과 프로파간다는 질이 떨어지는 상품이에요. 나쁜 돈이니까요. 이 나쁜 돈을 유지하려면 이걸 관리하는 사람들은 필사적으로 마케팅을 해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사기라 이겁니다. 아니 비트코인이 사람들이 의문을 갖지 않도록 해야 하고 정부 개입이 꼭 필요하다는 믿음을 퍼뜨려야 하죠. 독점 기업이 가장 두려워하는 게 뭔지 아시죠? 네, 바로 경쟁자입니다. 경쟁자가 등장할 조짐이 보이면 발작 버튼이 눌립니다. 무시하고 공격하고 어떻게든 제거하려 들죠. 유진 파마 교수는 10년 안에 비트코인 가치가 제로가 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을 내놨습니다. 처음엔 저건 별거 아니야 하고 무시하고 여론을 돌립니다. 그러다가 점점 커지면 저건 나쁜 거다, 범죄에 사용된다 등의 가짜는 이유를 붙여 비난하죠. Pointed out the only true use case for it is criminals, drug traffickers, anti-money laundering, tax avoidance. 그리고 나중에는 이건 정의롭지 못하다, 없애야 한다라고 하겠죠. 저도 여기서 솔직히 인정할 점이 있어요. 네, 이 책도 여러분께 뭔가를 마케팅하는 셈이에요. 그리고 제목도 꽤 자극적이죠. Blind Robbery, 눈 뜨고 코 베어가는 정부와 중앙은행. 사실 좀 더 정직한 제목을 붙이려면 오스트리아 경제학파의 화폐 이론 정도였어야 했습니다. 근데 말이에요. 솔직히 말해서 그런 제목이었다면 여러분 중 몇 분이나 이 책을 집어들었을까요? 이 정도의 어그로는 필요했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덕분에 여러분 손에는 무기가 쥐어졌어요. 논리라는 무기요. 이제 여러분은 오스트리아 경제학의 화폐 이론과 경기 변동 이론을 이해하게 되셨습니다. 열등한 상품을 파려는 세일즈맨들에게 더 이상 속지 않을 준비가 되신 거예요. 자화자찬 같지만 책에서 소개된 이 논리들은 주류 경제학의 온갖 어려운 용어, 복잡한 그래프, 끝없는 지표 분석에 비해 훨씬 직관적입니다. 사람들은 대체로 경제학을 어렵다고 느끼죠. 경제학? 이건 너무 어려워. 난 모르겠어. 하지만 이 책에 소개된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어려운 경제학 수업을 듣는다는 느낌은 거의 없으셨을 거예요. 요상한 수식 같은 건 아예 없었고요. 자연스럽게 누구나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 이유는 오스트리아 경제학에서 가장 기본으로 삼는 것이 바로 인간 행동이기 때문이에요. 인간 행동이기 때문이에요. 우리 모두는 인간이고 각자 나름의 동기를 가지고 행동합니다. 이것이 오스트리아 경제학이 모든 것을 바라보는 출발점이에요. 주류 경제학과의 가장 큰 차이점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케인즈 경제학, 거시 경제학, 계량 경제학은 인간 행동의 동기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인간과 경제 시스템을 마치 정적인 기계처럼 취급해요. 가만히 두면 어떤 평형 상태에 도달하는 시스템일 뿐이니 복잡한 공식을 사용하고 어려운 그래프 몇 개 그리면 이 거대한 경제를 시뮬레이션 할 수 있고 자신들이 원하는 입맛대로 경제를 통제하고 관리할 수 있다고 믿죠. 중앙은행은 시중의 통화량을 조절하는 일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기 위해 두 가지의 권한을 갖고 있죠. 이자율을 통제할 수 있는 권리, 그리고 화폐를 찍어낼 수 있는 권리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경제는 살아있는 시스템이에요. 사람들이 모이면 자발적으로 거래, 교환이라는 것을 합니다. 자신이 잘하는 일에 전문성을 갖고 분업을 하게 되죠. 이 모든 것은 좀 더 나은 삶을 살고자 하는 의지에서 비롯되죠. 여러분 주변을 한번 보세요. 손에 들고 있는 핸드폰, 타고 있는 지하철, 입고 있는 옷, 아침으로 먹은 샐러드. 그 어느 하나라도 여러분들 손으로 만든 게 있나요? 아니에요. 그 샐러드 만들어준 가게 주인은요, 본인 텃밭에서 본인이 손으로 땅을 파고 거름을 주고 토마토랑 양상추를 키워서 수확했나요? 본인 농장에서 병아리부터 닭을 키워다가 얻은 달걀을 샐러드에 넣어준 건가요? 당연히 아니겠죠. 다 누군가 만들어준 거예요. Well, suppose you were to start to set out to make a pencil. First of all, you have to get some wood, don't you? Where do you get the wood? You have to go to the Pacific Northwest probably and cut down some trees. How do you cut down some trees? You have to have some saws to cut it with. Where do you get the saws? You have to have some steel. Where do you get the steel? You have to have a steel mill. In order to have the steel mill, you have to get the iron ore, and you can add all the rest. So in order to know how to make a pencil, you would have to know everything there is to know about how to start from iron ore and coal and get iron and convert it into saws and cut down trees. But that's only the beginning. This black stuff in the middle that we call lead isn't lead. It's graphite, I think. I'm not absolutely sure. And I am told it comes from some mines in South America. So in order to get that black stuff in between, you would have to take a trip down to South America and know all about how to extract graphite from the mines in South America. Now this little red tip at the top, that's rubber. Where's it come from? Well, the major source of natural rubber is Malaya. That's quite another distance. And I don't know how many of you know that the rubber tree was not native to Malaysia. It was originally imported into Malaysia by private enterprises trying to make some money, and they transplanted it from somewhere in South America. I think it was Brazil, but I don't guarantee that. And they brought it over into Malaysia and established the plantations there and got this rubber. So somehow or other, in order to make a pencil, you'd have to know about the rubber. Now there's a little brass tip around here, and I've run out of my own technological knowledge. I don't have the slightest idea where that comes from, though there are probably people in the audience who could tell us. Nobody knows how to make a pencil. 샐러드를 혼자 만든 게 아니라 얼굴도 모르는 누군가와 분업을 한 거라고요. 시장 경제라는 거 없이 혼자서 모든 걸 했다면 고작 샐러드 한 접시를 만드느라 1년 내내 쉬지도 못하고 일을 해야 할 거예요. 즉, 시장 경제 덕분에 우리는 과거보다 훨씬 더 적게 일하면서도 훨씬 더 잘 먹고 잘 살고 있어요. 현대의 평범한 사람이 조선시대 왕보다 영양 상태가 더 좋다고요. 이게 모두 인간 본성, 그리고 시장 경제의 놀라운 힘입니다. 이게 모든 인간 행동의 근본 원리이자 자본주의이고 시장 경제인 것이에요. But the miracle of this pencil isn't that nobody knows how to make it. The miracle of the pencil is how did it get made? Who told that fellow over in Malaya to tap his tree and send a little bit of rubber over here to put at the end of this pencil so I could have a pencil in my hand? What's happened? What is it that has enabled this little elementary transaction to take place? When I go down the store and I put down a quarter and get 2 of these pencils, I am trading with thousands of people all over the world. People in Washington State who are cutting down trees, people in South America, people over in Malaya. I'm making a deal with them. I'm saying to them indirectly. Now, how is that brought about? Is there some commissar sitting in some central office who is sending out orders to these people in Malaya, to these people in South America, to the people in Washington? How is it that they are led to cooperate with one another? That's the miracle of the price system. Because note, these thousands of people who have been led to engage in this simple transaction with me, not one of them has been forced to do it. Nobody has had a gun to his head. They've all done it. Why? Because each one of them thinks he's better off in this transaction. And somehow or other, I've done it because I think I'm better off. Everybody has benefited. There's been no central direction. These people who have cooperated with one another don't speak the same language. They're people of all different religions. They may hate one another in every respect. But this hasn't prevented them somehow or other
from being led to cooperate together. It hasn't prevented some kind of a wonderful machinery from bringing together these various components all together into this little pencil. What is that machinery? What is it that has induced people to do this? How has it been brought about? That machinery is the price system. That machinery is what enabled the United States to develop as it did. Because it's this price system which has the great virtue that it doesn't require any central direction. It doesn't require any commissars. It doesn't require people to be able to talk the same language. It doesn't require people to be of the same religion. In fact, the beauty of the price system is that when you buy this pencil, you have no idea the religion of the people who went into it, whose work went into it. 자본주의를 공격하는 이들의 얘기처럼 여기에 탐욕이라는 건 없어요. 인간의 행동은 결코 정적인 게 아닙니다. 어떤 정적인 평형점을 향해 가지 않아요. 어제의 당신이 오늘의 당신과 다른 것처럼 오늘의 제가 내일의 저와 다른 것처럼요. 이 책을 읽은 여러분이 그 이전의 여러분과 다른 생각을 하고 계신 것처럼요. 그리고 비트코인을 알기 전과 후에 우리가 완전히 다른 사고방식을 가지게 된 것처럼요. 인간의 행동이 바뀌면 경제도 바뀌는 겁니다. 이제 이 책을 마무리하면서 루드비 폰 미제스라는 인물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이 모든 경제적 원리와 논리적 토대, 사실상 그 기초를 만든 사람이 바로 미제스예요. 그는 국가가 화폐 발권력을 독점하는 것이 모든 경제적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봤습니다. 그리고 화폐를 팽창시키는 것은 결코 사회 전체의 부를 증가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원의 비효율적인 배분을 초래하고 인위적인 경기붐과 불황의 사이클을 만들어낼 뿐이라고 주장했어요. 무엇보다 그는 이렇게 팽창된 화폐가 결국 일부 특권 계층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부를 이동시키면서 부의 양극화를 심화시킨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런 사람이 대학에서 환영받을 수 있었을까요? 당연히 아니겠죠. 현대대학은 국가의 지원을 받는 대표적인 기관 중 하나예요. 그런데 그 대학에서 국가는 화폐 시스템에서 손을 떼야 한다라는 논문을 쓰고 이에 대한 세미나를 연다고요? 불가능한 일이죠. 미제스는 단순히 화폐 문제뿐만 아니라 사회주의와 사회민주주의가 결코 작동할 수 없는 이유까지 논증했습니다. 그의 저서 사회주의에서 이미 이야기한 내용들이죠. 이런 주장을 했으니 당연히 공산주의자들과 사회주의자들에게 극렬한 반감을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는 결국 나치 독일의 비밀경찰, 게슈타포의 감시가 심해지면서 고향인 오스트리아를 떠나 스위스로 망명해야 했어요. 거기서 그는 인간 행동이라는 그의 역작을 집필합니다. 그리고 전쟁이 격화되면서 결국 미국으로 망명을 결심하게 되는데요. 이쯤 되면 오스트리아는 나치군에게 완전히 점령당했고 나치는 미제스가 남겨놓은 그의 연구 자료와 서적들을 발견하고 전부 압수합니다. 그럼 그 자료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놀랍게도 그 모든 연구 자료는 무려 60년이 지난 1990년대에 모스크바에서 발견됩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 나치 독일이 압수했던 미제스의 연구 자료를 이후 소련 공산군이 차지하면서 끝까지 보관하고 있었던 거죠. 미제스의 사상은 공산주의 체제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었고 그들에게는 매우 위험한 사상이었기 때문이에요. 이것이 바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이런 이야기를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첫 번째 이유입니다. 하지만 미제스를 싫어한 건 공산주의자들뿐만이 아니었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 여러분이 정치인이라면 미제스 같은 사람이 반가울까요? 그는 종이 화폐 시스템의 자기 파괴성을 경고했고 국가 개입의 위험성을 주장했고 무엇보다 정치인이라는 존재 자체를 부정했습니다. 정치인들 입장에서는 단순히 불편한 사람이 아니라 자신의 생존 자체를 위협하는 존재였던 거죠. 그렇다면 사람들이 이런 사상을 배우지 못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교육에서 완전히 배제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여러분들이 미제스의 사상을 배울 기회조차 없었던 두 번째 이유입니다. 미제스의 사상을 대학에서 가르치는 일은 거의 금기시되어 있어요. 만약 어느 교수가 국가는 경제 개입을 멈춰야 한다, 중앙은행의 개입이 경제를 왜곡한다 같은 주장을 한다면 그 사람은 교수 사회에서 살아남기 어려울 거예요. 한스 헤르만 호페 같은 경제학자가 국가는 합법적으로 강탈하는 존재다라고 말했을 때 그가 자신의 대학에서 어떻게 취급받았을지 생각해보세요. 정치인들이 가장 듣기 싫어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자유시장이 해결하게 놔둬라. 자유시장이 해결하게 놔둬라. 왜냐하면
이 말이 현실이 되면 정치인은 더 이상 필요 없는 존재가 되니까요. 정치인이라는 직업이 대체 뭘까요? 이들은 뭘 만들까요? 법과 규제를 만듭니다. 그리고 자신을 뽑아준 시민들을 모가매는 새로운 규제와 법을 계속 만들어내죠. 솔직히 이럴 거면 그냥 소를 키우는 게 훨씬 더 생산적인 일 아닐까요? 정치인들뿐만이 아닙니다. 중앙은행을 포함한 금융계의 전문가들을 생각해보세요. Basically, in a modern economy, the central bank does a lot to manage the money supply. If we need more money in the economy, the central bank can give us more money. 이들은 자신들이 배운 개입주의 통화 정책을 현실에서 실행하며 그 정책이 왜 효과적인지에 대한 책을 쓰고 칼럼을 쓰고 연구 논문을 발표하면서 돈을 법니다. 혹은 규제기관과 협력해서 금융 비즈니스를 운영하기도 하죠. 그러니까 비트코인이라든지 이런 코인들이 투자 에셋으로서의 영향, 자산으로서의 의미가 있느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미 그걸 증명해가고 있는 과정인데 화폐가 될 수 있느냐? 그러면은 화폐 가치, 그러면 코인의 가치가 안정이 돼야 되는데 코인의 가치가 안정이 되면 투자하고 싶은 사람이 좀 줄어들지 않을까요? 그렇다면 이들의 밥그릇은 무엇일까요? 바로 지금의 종이 화폐 시스템이에요. 그리고 그 밥그릇을 채워주는 건 누구일까요? 바로 저와 여러분, 평범한 사람들입니다. 화폐에 대한 개입만이 아니라 전반적인 개입 자체를 부정하는 미제스의 사상은 결코 환영받을 수 없어요. 정치인들에게도 중앙은행에게도 정부와 연결된 경제학자들에게도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이야기를 어디에서도 듣지 못했던 겁니다. 그리고 항상 등장하는 그놈의 해야 합니다라는 말. 시급하게 해결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정치인들의 입을 보면 시장 경제가 문제다보다는 자본주의가 문제다라는 말을 훨씬 더 자주 하죠. 왜냐하면 자본주의라는 단어가 더 부정적으로 들리거든요. 하지만 이 둘은 다를 게 없어요. 사람들이 자유롭게 거래하고 각자의 전문성을 살려 분업하며 더 나은 삶을 추구하는 것. When you buy your daily bread, you don't know whether the wheat was grown by a black man or a white man, by a Chinaman or an Indian or anybody else. And as a result, the price system enables you to have cooperation among millions of people peacefully, cooperating on one little phase of their life, while each one goes about his own business in respect of everything else. It works so well, it works so efficiently, that ordinarily we're not aware of it. It's like your car. It never occurs to you what a complicated business it is until 3 o'clock in the morning on a dark road it stops functioning. And then you suddenly realize it's a complicated mechanism. And it's the same way with the price system. So long as it is working, so long as it's operating, so long as it's bringing people together, it doesn't even occur to you that it's this kind of a complicated mechanism. 그게 바로 자본주의고 시장 경제예요.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자본주의를 공격하는 이들이 말하는 것처럼 여기엔 탐욕 같은 게 없습니다. 더 좋은 삶을 위해 노력하고 내 자녀에게 나보다 나은 환경을 물려주고 싶어하는 것, 그게 탐욕인가요? There's a terrible tendency, and most economic fallacies derive from that tendency, to think of everything as what the game theorists have come to call a zero-sum game. To think there's a fixed pie. And if I get more, you must get less. If somebody was able to make a fortune for himself, he must have done it by grinding under his heel the poor people. Because the pie is fixed and he takes a bigger part. 그리고 이들에게 속아 자본주의의 문제를 맹목적으로 비판하는 사람들은 자본주의를 탓하기 전에 지금의 현실부터 한번 봐야 해요. 지금 우리 사회가 정말 그 문제 많은 자본주의 맞긴 한가요? 우리나라는 조선공산당이 지배하는 것 같지 않으십니까? 이게 무슨 해법이에요? 집값 좀 오른다고 거래 자체를 막아버리죠. 이북에서 사람들 부자 될 것 같으니까 장마당 폐쇄하는 거랑 똑같습니다. 예전 영상에서도 물어봤었죠. 가격이 자유롭게 형성되는 시장 딱 5개만 빠르게 말해보라고. 대부분 한참을 고민하거나 검색해야만 떠올릴 수 있을 거예요. 지금처럼 거의 모든 경제 활동이 국가의 개입을 받고 있는 사회주의나 다름없는 시스템에서 도대체 어떻게 자본주의 탓을 할 수 있는 걸까요? 어느 날부턴가 대한민국은 자꾸 가격이 오른다 그러면 시장을 없애버리는 경향이 있어요. 시장을 없애버리면 편하거든요. 시장가가 없으면 가격이 올라간다는 말도 안 나오기 때문에 그냥 시장을 없애버리는 거죠. 거래 자체를 못하게 만들어요. 그게 공산당이에요. 다들 잊지 마세요. 이건 그냥 남 탓이에요. 아무리 좋게 봐줘도 그들은 오해하고 있다는 거죠. 그들이 욕하는 자본주의는 진정한 의미의 자유시장, 진정한 의미의 자본주의와는 무관해요.
그들이 욕하는 모든 자본주의의 문제, 예를 들어 부의 양극화 같은 것은 머니 프린터와 결합된 썩은 자본주의, 일명 정실 자본주의입니다. 정실 자본주의입니다. 한번 그 뜻을 읽어드릴게요. 여러분도 한번 찾아보세요. 정치와 경제의 관료들의 유착 관계로 경제 성장이 어떤 특정 집단에게 혜택을 주어 성장하는 불공정의 경제 체제를 의미한다. 이 체제는 연고주의를 바탕으로 지연이나 학연이 있는 자들에게 보다 더 확실하게 나타나며 동등한 기술력이나 노동력을 가진 기업이 공정한 경쟁을 하기보다는 정치인과의 유착 유무를 통하여 연결고리가 있는 기업에게 보다 더 혜택이 가는 불법이 나타나는 결과를 가져온다. 어때요?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이 문제점 많은 종이 화폐 시스템의 모든 얘기가 압축되어 있죠? 정실 자본주의는 자본주의의 본래 의미, 자유시장을 기반으로 하는 자본주의와는 아예 무관한 거라고요. 나쁜 돈과 정치인들이 만들어낸 이 거대한 문제의 본질을 자기 자신이 아닌 다른 곳으로 돌리는 거죠. 그래야 정치인들도 유리해요. 시민들의 시선을 엉뚱한 곳으로 돌려놓고 해결책을 내놓는 척하면서 또 한 번 표를 얻으면 되니까요. 이들의 주된 임무는 정책을 만드는 게 아니라 선동이에요. 자신이 이용하려는 대중을 추켜 세우고 그들의 감정과 본능, 편견에 호소하여 정치적 혹은 이념적 목표를 촉진하는 것. 이를 위해 거짓을 퍼뜨리고 타인에 대한 증오를 조장하고 진실을 과장하고 현실을 지나치게 단순화하며 모든 것을 선과 악의 구도로 나누는 방식. 이게 선동의 정의입니다. 어떠세요? 요즘 뉴스나 SNS에서 자주 보이는 모습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대응할 수 있을까요? 우리 미래와 자녀의 미래가 빚으로 점철되지 않으려면 무엇을 해야 할까요? 우리 꼬마 친구가 나중에 다 갚을 돈이에요. 여기서 상대방은 무한한 화폐 발권력을 가지고 있고 교육과 미디어를 독점하며 법과 규제를 마음대로 만들어냅니다. 사람들에게 뉴스를 통해 어떤 내용을 보여줄지, 드라마에서는 어떤 교훈을 전달할지, 어린 시절부터 성인이 될 때까지 학교에서 무엇을 가르칠지 등 전부 정할 수 있어요. 시민들이 어떤 행동을 하면 안 되는지 법으로 강제하고 누가 뭘 잘못했는지 판단하고 처벌할 사법 권력도 갖고 있죠. 심지어 민주주의라는 명목 아래 다수의 표를 등에 업어 소수의 재산을 강제로 빼앗아 다수에게 나눠줄 수도 있어요. 정치인이라면 당연히 다수의 편을 들어야겠죠. 막막하시죠? 이런 시스템을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요? 미제스는 그의 저서 사회주의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국가들이 맹목적으로 파괴를 향해 돌진할 때 자유주의는 그들을 깨우치려 노력해야 한다. 그러나 그들이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들이 귀머거리라는 이유로, 우리의 경고 목소리가 너무 약하다는 이유로 그들과 같은 선동적인 술책을 사용해서 그들을 올바른 행동 방식으로 유도해서는 안 된다. 선동은 사회를 파괴한다. 선동으로는 건강한 사회를 만드는 것은 불가능하다. 미제스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명확합니다. 강압과 폭력으로 상대방의 자유를 억눌러서는 안 된다. 거짓된 선동과 같은 정신을 파괴하는 방법은 더더욱 안 된다. 주먹이나 총칼, 거짓말이 아닌 더 나은 아이디어로 승부해야 한다는 것이죠. 더 나은 아이디어로 승부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의 모토처럼요. 악마와 타협하지 말고 더욱 강하게 전진하라. 여러분은 이제 나쁜 돈이 아닌 좋은 돈, 더 나은 아이디어로 무장되었습니다. 이제 이 이야기를 주변 사람들에게 전해주세요. 더 많은 사람들이 이 문제의 본질을 이해할수록 정치인들은 더 이상 거짓된 해결책을 내놓을 수 없게 됩니다.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빚의 노예로 남아야 하는 현실, 정부가 모든 걸 통제하는 사회, 뉴스만 틀면 나오는 정치인들의 끝없는 논쟁들, 이제 그만하고 싶지 않으세요? 그렇다면 이 진실을 널리 퍼뜨리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실천이 이 부패한 시스템을 바꿀 수 있습니다. 네, 정말 감사합니다. 형님께서도 분명히 마지막으로 해주고 싶은 말이 있을 텐데요. 그냥 가시면 구독자분들이 서운해하실 것 같아요. 형님 얘기 마지막으로 듣고 이 책에 대한 모든 리뷰를 마치겠습니다. 그래, 마이크 줘서 고맙다. 형님이 마지막으로 한마디 거들자면 이제는 더 이상 남 탓하지 말고 주어진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는 거야.
저는 대한민국의 관료들을 볼 때마다 이분들은 그냥 공산당 그 자체예요. 저는 조선공산당이라고 생각합니다. 한국공산당이라는 말도 아까워요. 이 사람들한테는 한국이라는 말도 못 붙입니다. 그냥 조선공산당이에요. 근데 아까 제가 지인한테 이 얘기를 했더니 더 충격적인 얘기 하시더라고요. 중국공산당 서울지부 아닙니까? 이러시더라고요. 아, 저 그 말 더 맞는 것 같아서 끄덕끄덕 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대책을 보면서 지금 공산당 체제에서 살고 싶다는 생각을 깨달으시는 분들은 지금 어떻게 해야 된다? 행동하셔야 된다 생각하고 있어요. 그만큼 지금 매우 중요한 상황입니다. 정치인들은 늘 똑같은 수법을 쓴다. 문제를 만들어 놓고 마치 해결책이 있는 것처럼 쇼를 하고 결국엔 더 큰 문제를 남기고 떠난다. 근데 사람들이 계속 속는 이유가 뭘까? 정부가 돈을 찍어내고 연금을 약속하고 복지를 늘리면 당장은 삶이 편해지는 것처럼 보이거든. 하지만 그게 다 빚이라는 걸, 결국 그 빚을 갚아야 하는 건 우리가 아니라 우리 자식들이라는 걸 제대로 알려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우리 꼬마 친구가 나중에 다 갚을 돈이에요. 다들 그냥 모른 척하고 넘어가는 거야. 근데 이제는 그 모른 척이 안 되는 시대야. 물가가 이렇게 뛰고 집 사는 게 이렇게 어려워지고 이래서는 도저히 부자가 될 수 없는 구조가 되어버리면 사람들도 점점 깨닫게 돼. 뭔가 이상한데 하고 말이지. 그럼 우리가 할 일은 뭘까? 이걸 더 빠르게 깨닫게 해주는 거야. 그래야 이 미친 구조를 더 이상 유지할 수 없게 되니까. 형님이 항상 하는 말이 있지. 돈이 바뀌면 세상이 바뀐다. 나쁜 돈이 세상을 지배하는 한, 정치인들이 국민들을 계속 세뇌하고 선동할 수 있는 한 우리의 삶은 결코 나아지지 않아.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로 해야 할 일은 시스템을 고치는 게 아니라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드는 거야. 그 패러다임이 뭘까? 그게 바로 비트코인이지. 비트코인은 단순한 투자 상품이 아니라 그 자체로 하나의 혁명이야. 누군가 마음대로 찍어낼 수 없는 돈, 인위적인 개입이 불가능한 돈, 그리고 무엇보다 시간의 흐름 속에서도 변하지 않는 희소성을 가진 돈. 지금 우리가 싸우는 건 단순한 경제 논쟁이 아니야. 자유와 통제의 싸움이고 미래 세대가 어떤 세상에서 살아갈 것인지에 대한 싸움이야. 형님이 마지막으로 해주고 싶은 말은 이거야. 더 이상 속지 마라. 더 이상 정치인들의 거짓말을 믿지 마라. 너 스스로 생각하고 너 스스로의 길을 개척하라. 그리고 이 메시지를 최대한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라. 이게 우리가 이 부패한 시스템을 깨부수고 새로운 세상을 여는 첫걸음이 될 거다. Let me make very clear the sociological reality that is the inevitable result of the kind of surveillance that these anti-crime warriors are working to bring about. A society with no crime would be a fully totalitarian society. A fully militarized homeland with total information awareness, black ops against the civilian population. A free people will occasionally commit crimes. It is the obligation of law enforcement to prosecute crimes, but only after they have been committed, and then only within the boundaries established by the Constitution. Having a Constitution, having any legally meaningful concept of inherent human rights, means that some crimes will go unsolved and unpunished, certainly unprevented. And that is an acceptable, indeed desirable, price to pay for human freedom.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기까지 참 긴 여정이었죠. 이 세상에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스템, 정부가 빚을 내고 그 빚을 국민들에게 떠넘기면서 유지되는 이 구조가 지금처럼 영원할 수 있을까요? 잘 생각해보면요. 시작한 지 수십 년이 채 안 된, 생긴 지 얼마 안 된 시스템이에요. 과연 이 책의 주장대로 국가는 과거에 했던 일을 반복할까요? IMF 권고안대로 결국 살 길을 찾기 위해 국민들을 희생시킬까요? 그 방법이 증세든 연금 개혁이든 화폐 개혁이든 인플레이션이든 혹은 이 모든 걸 동시에 진행하는 것이든 간에 말이죠. 여러분들은 어떤 선택을 하실 건가요? 이 부채 위에서 허우적거리며 계속 살아가는 것, 혹은 이 부조리한 부루마블 게임을 그만두고 스스로 자유로운 삶을 선택하는 것. 여러분 마음속에 이 책의 메시지가 조금이라도 와 닿았다면요. 이번에는 좋아요 대신에 주변 소중한 사람들에게 연락하세요. 부모님, 배우자, 형제자매, 친한 친구들, 그들에게 알려주세요. 나쁜 돈이 만들어내는 수많은 문제들에 대해서요. 생각해보니 더 많은 분들께서 이 영상을 보시려면 좋아요는 필수겠네요. 좋아요도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긴 내용이었지만 끝까지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드리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더 좋은 영상 준비해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회에서 예산을 편성을 하는데 내년에는 대한민국 예산을 5만 비트코인으로 예산을 짠다. 생각할 수가 없는 일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국가의 예산 편성과 과세를 원화로 측정을 하는 한 비트코인은 절대로 그것을 따라잡을 수가 없다. Cryptos are not currencies. Full stop. Cryptos are highly speculative assets that claim their fame as currency, possibly, but they're not. They are not. Sorry, that bitcoins will not enter the reserves of any of the central banks of the General Council. 그분들이 의도치 않았던 사회적 계약을 지금 어마어마하게 글로벌한 차원에서 일으키고 있다. I just don't feel great about Bitcoin. 내가 왜 비트코인을 4천만 원 주고 사지? 다시 말하면 사기라 이겁니다. 아니 그 비트코인이 이 수많은 분들이 이제 사기랍니다.